자, 이번 이야기는 헬릭스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오늘의 또 헬민성님의 공포 강의는 어떤 주제가 될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듣는 이 목소리. 아이고, 반갑습니다. 네네. 반갑습니다. 저도 음. 항상 방송으로만 계속 응원하고 있다가 또 좋은 기회가 생겨서 이렇게 또 참여하게 됐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은 또 어떤 과목을 저희가 수강을 해야 될까요? 우선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목만 말씀드리면 네. 그들은 모두를 믿지 말라 하였다. 그들은 모두를 믿지 말라 하였다. 네네. 잘 알다시피 한국의 굉장히 유명한 소설 중에 한 제목을 제가 이제 차용을 한 거예요. 요거는. 예. 네네. 아주 유명한 아마 제 세대 분들이시라고 하면 알 수 있을 법한 작품의 한 제목을 타이틀을 좀 빌려왔는데 상당히 좀 논란이 있을 것 같아서 내용에 대한 어느 정도의 수정을 조금 가했습니다. 수정을 좀 가해서 가급적이면 문제가 생기지 않을 선에서 조정을 해놨고요. 네. 우선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길이십니다. 렛츠 기릿. 이 이야기는 제가 대학교를 다닐 때에 구육학번 선배가 있었는데 구육학번 선배의 선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구육학번 선배가 직접 겪은 일인데 이제 제가 다니던 학교는 맥주 보기를 물같이 하고 막걸리를 생명수처럼 여기는 학교에서 시간을 좀 보내게 됐었는데 네네. 이제 시간은 96년도로 올라갑니다. 편의상 실명을 쓸 수가 없어서 저랑 친하게 지냈던 96학번 선배 이름을 그냥 테스 선배라고 얘기하고 그분이 91학번 선배라고 하더라고요. 네네. 근데 91학번 선배 이름은 그냥 편의상 돌비 선배라고 하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거슬러 올라가 세기말의 징조조차 보이지 않는 96년도. 잘 아시겠지만 98년도 9년도는 막 그 세기말 분위기 막 과한 화장에 뭐 스페이스 뭐 우주 뭐 이런 거 많이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런 것조차도 없었던 시절이에요. 네. 이제 돌비 선배가 테스 선배한테 술을 한 잔 사면서 자신의 일을 좀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네. 네, 아시겠지만 그때 당시에 선배의 말은 하늘과 같았고 거절을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대학생들끼리의 일을 도와준다라고 얘기를 해봐야 뭐 자기 살고 있는 집 이삿짐 옮기는 거 내지는 족보라고 하죠. 그런 야학 같은 거 열어서 족보나 써머리 하는 거 이런 거 정도밖에 안 되지 심각하게 우리 성인들끼리 일을 도와준다는 개념으로 접근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인지 뭔지 물어봤었는데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해주더랍니다. 근데 얘기하는 게 경기도 양평으로 답사를 가야 되는데 보조해줘야 되는 인원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답사? 보조? 무슨 말인지 도통 이해를 할 수가 없어서 그럼 정확하게 얘기를 해달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냥 솔직하게 얘기해서 그냥 진꾼이 되라고 하는 얘기다 라고 얘기하니까 뭐 그래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뭐. 혈기왕성한 20대였고 그리고 친하게 지내는 선배였고 또 학교 생활에 인연 자체를 굉장히 또 중요하다 보니까 이제 고학번 선배하고의 인연을 만들어 놓으면 학교 생활의 편의를 위해서 해주기로 했는데 그냥 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또 선배한테 돈을 달라고 할 수 없고 그래서 학식 3개월치를 보장해달라. 그리고 그 돌비 선배가 살고 있는 자취방의 이용권을 달라. 예. 내가 뭐 술 한잔 하고 가거나 뭐 늦게 뭐 방문했을 때 잠을 재워준다든지 시험 기간에 뭐 숙식을 좀 제공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딜을 건 거예요. 돈을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은 아니라서 알겠다 그걸로 퉁치자라고 얘기하고 보름 뒤에 청량리역 앞으로 오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뭐 얘기했던 것 자체가 짐꾼의 뭐 일종의 보조니까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이제 아실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내비 없고요. 네. 핸드폰 막 초창기 나왔던 아니면 그 나오기 이전 막 그때였거든요. 96년도니까요. 그럼 지도 보고 다니는 그런 그렇죠. 시대. 예. 네. 도로 지도 보면서 몇 번 국도 타서 이렇게 갔다가 어디서 좌회전 뭐 이런 시절이었고 지금 20대, 30대 초반 친구들한테는 어떤 식으로 이해하면 편하냐면 맥주 피처병이 없어요. 그냥 병으로 들어갑니다. 그때 세대입니다. 그때 참고로 학식이 600원인가 그랬대요. 네, 그 정도 오래된 얘기인데 그래서 보름 뒤에 청량리 앞에서 만나기로 하고 갔는데 문제는 대학생이고 아무리 뭐 고학번이라고 얘기해도 지금도 차는 비싸긴 한데 그 선배가 차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이 선배가 그렇게 잘 사시는 분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당시에 D사의 에스페로라는 차를 가지고 옵니다. 지금으로 치면 어떻게 되냐면 풀세팅 소나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죠, 에스페로. 예. 네, 굉장히 비싼 축에 속해 있던 차량이었는데 그런 차량을 갖고 와서 청량리 앞에서 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어차피 뭐 일은 하기로 했으니까 가면서 이제 세부적인 이야기를 해주는데, 야, 너 나 민속학 하는 거 알지? 라는 말로 첫 마디 운을 띄우더랍니다. 학교의 특성상 다른 학교보다는 이제 제가 다녔던 학교 자체가 그런 뭐 전통 문화라든지 민속 문화 그런 의식을 뭐 이어받는 이런 거에 굉장히 예민한 학교였거든요. 그리고 당시에 아마 이거는 이제 한 30대 후반이나 40대는 돼야 아실 겁니다. 90년도 때는 가깝고도 먼 나라의 문화를 수입하는 걸 막았었어요. 아실 거예요. 만화책이라든지 영상이라든지 이걸 막았고 90년대 후반이나 돼서야 그게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했었는데 그런 걸 막으면서 당시에 국가적으로 전통 문화를 고취시키고 살리고 그거를 유지 명맥을 잇겠다라는 그런 일종의 프로젝트 같은 게 진행이 됐었대요. 그래서 각 대학이나 각 단체의 그런 지방에 있는 토속적인 문화라든지 이전에 있었던 이야기, 설화, 전설 이런 거를 녹음을 하고 수기로 적고 그렇게 연구해서 기록하는 당시의 사업이 좀 있었나 봐요. 근데 그분이 민속학을 하시는 분이었는데 전문적으로 한다라기보다는 취미생활 비슷하게 하면서 자기가 동아리를 운영을 하면서 민속학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분이었는데 민속학 하는 거 알지라는 첫마디 이거 뭐 됐다. 이거 힘들겠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아시겠지만 돌아다니는 거잖아요. 네네. 이쪽 가서 뭐 여기에 있는 어르신들 만나서 식사하고 옛날 이야기 듣고 거기 전설 있는 장소 방문해서 사진 찍고 이런 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힘들겠는데 싶어가지고 그냥 뭐 이왕 가기로 한 거니까 그냥 좋은 마음으로 가자라는 생각으로 가게 됐습니다. 근데 차 뒷좌석에 보니까 텐트, 삽, 막 호미, 무슨 뭐 종류를 알 수 없는 봉투, 무슨 서예할 때 쓰는 그 화선지라 그러나요? 서예할 때 쓰는 종이, 알 수 없는 검은색 뭐 먹물 같은 게 있고 간이 침대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차 트렁크에 있었대요. 왜? 이 인간이 지금 미쳤나? 지금 밥사하러 가면 뭐 길어봐야 1박 2일이 거고 그래봐야 숙소를 구해서 갈 텐데 텐트를 가지고 가? 느낌이 좀 묘했는데 그냥 가지고 가는 거겠지라고 생각을 해서 어쩔 수 없이 가면서 이제 세부적인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경기도 양평으로 갈 거고 용문산으로 간다고 얘기를 들었대요. 지금은 뭐 교통이 잘 돼 있지만 그때는 대중교통도 되게 열악했을 시절이 있고 서울 끝에서 경기도로 들어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시절이었기 때문에 차로 비포장도로를 달려서 양평으로 가게 됩니다. 네. 지금도 양평은 양평군이에요. 시가 아닙니다. 그때는 더더욱 규모가 작고 시골이었겠죠. 개발이 당연히 덜 됐으니까. 결국은 양평에 가서 거기에 한 마을에 도착하고 마을회관에 짐을 풀고 이장님으로 보이는 분과 굉장히 살갑게 얘기를 하고 반겨주고 식사도 대접받고 정말 호의를 많이 받았대요. 네. 근데 우리 테스 형은 하나도 반갑지가 않았던 거예요. 무슨 일이 터질지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이미 엎질러진 거 그냥 즐기다 가자. 그냥 남들은 여행도 다니면서 산도 가고 하는데 나도 그냥 간다 생각하자고 좋은 마음으로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마을의 어르신들, 당시 계시던 70대, 80대 어르신들을 만나서 그 동네에 무슨 일이 있었고 언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수기로 자기가 받아 적고 가능하면 그걸 또 녹음을 받고 거기에 이제 사진과 이런 기본적인 민속학을 연구하는 가장 기초적인 데이터 수집을 다 했대요. 그래, 이 정도로만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하더니 끝나고 나서 내용 정리를 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 돌비 선배가 갑자기 저녁에 삼겹살에 소주를 한잔 하자고 하면서 자 이제 대충 감 왔지?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자. 그래서 내일 일찍 일어나야 된다 라고 얘기해서 차량에 있는 삽이나 홈이나 텐트랑 침대랑 이런 실질적으로 야전을 할 수 있는 도구들 챙기라고 하더래요. 톱, 칼 이런 거 다 챙겼죠. 그래서 용문산의 도일봉으로 향하게 됩니다. 도일봉으로 향하게 되는데 용문산 도일봉으로 올라가는 그 길이 정말 너무 힘들었대요. 텐트를 등에 메고 이제 삽이랑 뭐 이런 각종 도구랑 무슨 뭐 채취할 수 있는 도구들은 다 챙겨서 가는데 어몽길 대장급 맨키로 장비를 챙겨서 갔답니다. 네네. 참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힘들게 하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냥 꾸역꾸역 올라갔는데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길과 다니지 못하는 길을 섞어서 막 가더래요. 그러더니 산 중턱점에 도착을 했는데 사람의 손길이 닿은 것 같으면서도 닿지 않은 것 같은 평지가 나오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럼 혹시 야영을 하려나 생각을 하더니 야 텐트 펴
하고 일종의 야영지를 구축을 하고 이제 호미와 삽을 챙기라고 하더니 갑자기 온 산을 뒤집어 뛰어댕기면서 흙을 채취하고 나무하고 뿌리나 버섯을 캐는 거예요. 이 양반이 저 돌았나 지금 나를 여기까지 데리고 오면서 고저께 흙 팔려고 이랬나. 예. 도저히 이해가 안 되잖아요. 무슨 민속학 연구한다는 양반이 돌아다니면서 나무랑 풀이나 이런 걸 캐고 있으니까 흙을 담고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선배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라고 대답을 하니까 이게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래요. 민속학을 하시는 분들은 그 연구의 특성상 전국 팔도를 다 돌아다니잖아요. 그리고 남들이 안 가는 곳을 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뭐 지질학, 생태학, 환경, 무슨 뭐 야생동물 이런 거 연구하시는 분들한테 의뢰를 받는데요. 나갈 일이 있으면 그쪽에 샘플을 가져와 달라라고 얘기하면 일정량의 보수를 지급을 하고 그런 식으로 서로 그거를 한대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나갔을 때 그 동네 특징이나 이런 거를 민속학 연구할 수 있는 소스를 받으면 그 사람도 나가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어쩔 수 없이 그런 의뢰를 받았고 돈은 이미 받은 상태고 하긴 해야 되고 그래서 그걸 굳이 여기서 해야 되냐. 산 밑에서 하면 되지 않느냐. 그걸 왜 굳이 여기서 하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요구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이제 온 산을 뒤집어 뛰어댕기니까 체력적으로 너무 힘들었대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거는 그냥 올라가는데 이거는 사람이 다니지 않는 길을 골라서 특정 샘플을 채취해오는 일이니까 이게 너무 힘들어서 그날 야영을 하루를 해야 되는데 그냥 오자마자 바로 뻗었답니다. 정말 기절하듯이 잤는데 문제는 처음에는 기절하듯이 잤는데 이게 환경이 바뀌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잠자리가 바뀌면은 뭐 침대나 뭐 매트리스 이런 게 바뀌면은 잠을 잘 못 잔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완전 환경 자체가 바뀌니까 잘 때는 기절해서 잤는데 한두 시간 단위로 계속 깼대요. 산소리 뭐 벌레 소리도 났을 거고 야생동물 소리도 났겠죠. 그때 당시에는. 잠을 깊게 이루지 못하는 상태에서 우리 찰스 선배는 이상한 소리를 듣게 됩니다. 예. 서울역이나 부산역, 대구역 이런 데 가게 되면은 이제 넓은 공간에서 여러 사람들이 떠들고 방송하는 소리가 들리는 그 대합실만의 그런 웅성거리는 소리가 있거든요. 예. 우와 어떤 의미인지 들리지 않지만 사람이 내는 소리인 것 같은 저쪽에서 떠들고 여기서 떠들고 뒤에서 떠들고 위층 아래층에서 떠드는 소리가 동시에 울리게 되면 사람 목소리이긴 한데 어떤 의미인지 들 수 없는 그런 시장바닥 같은 소리. 예. 그런 게 들리더래요. 이런 소리가 들리는데 내가 지금 꿈을 꾸나 아니면 내가 오늘 너무 힘들어서 내가 지금 헛게 들리는 건가. 그런데 정말 특이하게 이런 식으로 들리더래요. 끝자리가 잘라서 말씀드리면 하시우쇼셔 뭐 이런 식으로 들리더래요. 혀를 안 움직이고 발음을 하게 되면 우리가 발음이 좀 세잖아요. 예? 그런 소리들을 들리더래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뭐 치과에서 마취하고 나서 혀가 안 움직일 때 말하면 좀 어눌하게 나가는 그런 소리인 것 같아서 아 내가 피곤하긴 피곤한갑다. 그래 이런 뭐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 보니까 내가 진짜 피곤하니까 자야지 하는데 상식적으로 얘기하면 그런 소리가 야생에서 산 중턱에서 들리는데 잠이 올 리가 없겠죠. 그래도 끝까지 잠을 청하게 되고 결국은 사람의 손길이 닿은 것 같으면서도 같지 않은 곳의 하룻밤은 그렇게 피곤 앞에서 그냥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예. 그래서 그 다음날 되고 다시 몇 가지 샘플을 채취하려고 움직이는데 우리 돌비 선배가 갑자기 산의 반대쪽으로 가는 것 같더니 점심때쯤 조금 넘어서 한 동굴을 발견하게 돼요. 예. 근데 동굴을 발견할 때 우리 테스 형은 바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돌비 선배가 갑자기 테스 형을 막는 거예요. 이제 이게 상식적으로 동굴은 막혀있기 때문에 뭔가 안전을 보장할 수 있고 그런 공간이긴 한데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동굴에서 위험 상황이 닥치면 그만큼 위험한 일이 없거든요. 네. 도망을 못 가니까. 앞뒤밖에 도망갈 데가 없잖아요. 일종의 밀폐되어 있는 공간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 이 사람이 안전을 확보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이 사람이 야 테스야 잠깐 기도하고 들어가자 그러는 거예요. 예. 아니 이 양반이 돌았나 무슨 동굴 하나 들어가는데 무슨 기도고 자빠지고가 그런 게 어딨어. 자기도 이제 힘들면서 막 하는데 막상 교과서에서나 책에서만 보던 게 눈앞에 펼쳐져 있으니까 궁금한 거예요. 왜 동굴에서 소리 지르면 울릴까? 혹시 뭐 황금박진 있나? 거기 물에 보면 지네도 있다고 하고 도롱뇽도 있다고 하는데 한번 볼까? 이런 상상이 드니까 한번 탐사하는 느낌으로 가려고 했었는데 그걸 막으니까 너무 짜증이 났대요. 근데 중요한 건 거기서 기도를 하고 들어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건 뭔가 좀 이상하다. 느낌이 좀 쎄한데 그래 기도한다고 해서 뭐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잠깐
잠깐 기도해서 만약에 내 안전을 위협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면 기도 정도는 할 수 있겠지. 그리고 약간의 묵념의 시간을 갖고 들어갔대요. 들어갔는데 물론 깜깜하기 때문에 막 들어가지 못하는데 동굴이 그렇게 깊진 않았대요. 한 10분 정도면 다 볼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크지 않은 곳이었다고 하고 천장도 뭐 그렇게 높진 않았답니다. 근데 랜턴을 기본적으로 다 들고 갔으니까 랜턴을 들고 가는데 안쪽에 들어가니까 인위적인 느낌이 있는 돌이 평평하게 있더래요. 예. 보통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돌은 좀 울퉁불퉁하거나 모양이 비대칭적인데 거기는 돌의 등이 평평하다답니다. 근데 사람의 손길이 있고 거기에 촛농이 있었대요. 아, 이거는 사람의 손길이 닿은 곳이구나. 그래서 우리 돌비 선배를 부릅니다. 선배! 여기 하려고 하는데 여기 지금 사람의 흔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돌비 선배 뛰어드니 입을 탁 막더래요. 손으로 입을 잡더래요. 그래서 왜 그래요? 왜 그래요? 하는데 야, 그러더니 소리를 내지 않고 입으로 나, 가, 자 딱 세 마디를 하더래요. 예? 뭔가 좀 싸한 거예요. 근데 우리 돌비 선배 얼굴이 너무나 심각한 얼굴이어서 궁금하지만 우선은 입 다물고 나갔답니다. 그래서 몸 밖으로 피신을 하고 근데 이런 돌비 선배 행동이 자기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동굴에서 그 목소리 하나 올렸다고 해서 입을 막는 그 이유가 도대체 자기는 상식적으로 이해를 할 수가 없었대요. 거기가 뭐 위험하거나 붕괴 위험이 있다거나 그랬을 때는 그러겠지만 그것도 아닌데 결국은 이제 동굴 밖으로 나와서 잠시 떨어진 공간에서 이제 한 대 피우면서 질문을 했대요. 아, 왜 그러세요? 도대체? 나한테 왜 그래요? 아, 그 뭐 말 한마디 했다고 나한테 이래도 되는 거예요? 야, 그냥 내려가고 내일 다시 오자. 오늘은 해가 좀 질 것 같다. 갑자기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는 겁니다. 점심이 지나서 들어갔는데. 예. 아무리 산에 해가 일찍 진다고 해도 보통은 뭐 5시, 6시나 돼야 해가 지려고 할 텐데 점심 간 넘었는데 갑자기 내일 오세요. 근데 뭐 자기는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모르는 산 중턱에 왔으니까. 그래서 에이 퇴하고 그냥 갔대요. 어쩔 수 없죠. 그래서 텐트에서 그날 하루 정리했던 걸 마무리하고 들어가는데 이제 돌변 나 잠깐 나갔다 올게. 그러더니 잠깐 자리를 비우더랍니다. 그리고 몇 시간 뒤에 해가 질 때쯤 돼서 다시 야영지로 왔어요. 산에 밤은 빨리 오고 아침이 또 빨리 오잖아요. 그래서 그냥 나도 피곤하고 근데 이제 여기 있는 게 별로 크게 흥미가 없다 라는 생각으로 일찍 잠에 들었는데 우리 테스 형은 또 이상한 소리를 듣게 됩니다. 예. 말은 분명히 한 명이서 하더래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 말 안 하고 인기척을 하지 않고 서 있어도 그 사람의 기운이라는 게 느껴지기 마련이거든요. 비어있다, 채워져 있다라는 느낌은 드는데 말은 분명히 한 사람이 하더래요. 사람이 수십 명, 수백 명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답니다. 공간이 너무 꽉 조였대요. 공간이 주는 그 느낌 자체가 너무 꽉 조였는데 텐트에 누워있는 자신을 향해서 누군가 이런 소리를 냈대요. 실제로 그 사람이 들었던 얘기는 네. 저한테 얘기해준 건 지금 기억은 잘 안 난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요. 근데 저한테 얘기하는 발언은 원문으로는 나무도 믿지 마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아무도 믿지 마? 네. 번역을 하니까 아무도 믿지 말라고 했대요. 예. 원말은 나무도 믿지 마, 믿지 마, 믿지 마, 믿지 마 계속 이런 얘기를 하대요. 예. 아니 도대체 뭔 말이야. 당시에는 이해는 못했대요. 혀는 가만히 있고 소리만 내려고 하니까 자꾸 새는 발음으로 계속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사람은 입이 좀 뭔가 이상이 있는 사람인가 그 생각을 했대요. 꿈인지도 감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요. 말이 안 들리니까 꿈인지 감인지도 모르고 갑자기 소리가 뚝 끊기더니 마치 음속을 한 것처럼 사람의 형체는 보이는데 아무 소리가 안 들리더래요. 갑자기 그 한 사람의 말도 안 들리더래요. 그러더니 언제 있었냐는 듯이 그림자도 안 보이더래요. 사람의 형체도 아무것도 안 보이더래요. 근데 몸은 움직이더래요. 그래서 가위는 아니구나. 헛걸 봤나? 내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나? 여기 혹시 뭔가 좀 터가 나랑 안 맞나? 악몽을 꿨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주변 피하 식별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 현재 어떤 상태인지를 봐야 되니까 주변을 둘러보고 있는데 웬 하얀색 한복을 입은 너무 정갈하게 생기신 20대 여자분들이 계시더래요. 똑진머리에서. 왜 우리 사극에 보면은 5대5 가르마에 비너 꽂고 있는 아니면 댕기머리 하고 있는 양반집 딸 같은 느낌으로 그때 하얀 옷을 입었대요. 그 속옷같이 우리 모시처럼 하얀 옷을 입었는데 그분이 걸어오고 있더래요. 너무 멀어서 피하 식도는 안 되는데 머리를 따고 있는 것까진 보고 치마를 입고 있으니까 여자겠거니 생각을 했는데
가까이 와서 보니까 한복이 아니라 무슨 동양화에 그려져 있는 선녀 같은 옷을 입었대요. 막 팔 흔들면 이렇게 찰랑거리고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얀데 선녀 복장처럼 치렁치렁한 장식에다가 뭐 있는데 그게 다 하얀색이더래요. 예. 근데 그 여자가 오고 있더래요. 근데 아시겠지만 한복은 이게 치마 폭이 넓어서 걸어 다니는 게 잘 안 보이기는 해요. 그리고 또 제정신이 아니었을 테고 못 봤을 텐데 쓱 오더래요. 무섭다라기 생각보다 저 여자 미친 거 아니야? 남자도 입기 힘든 이 공간에서 흰색 옷을 입고 저렇게 돌아다닌다고? 정신이 뭐가 이상이 있지 않은 이상 저렇게 행동이 안 될 텐데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대요. 예. 그 양반도 참 희한한 사람인데 그때 당시에는 무서워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쭉 이렇게 고개를 가우뚱거리면서 여자를 보고 있는데 자기 쪽으로 오고 있으니까 그게 더 무섭더래요. 예. 귀신이라기 생각보다 미친 사람이 나한테 온다고 하니까 그게 더 무서워서 공포에 질리려고 하는 찰나에 갑자기 우리 드라마 장군의 아들이나 야인시대에서 보는 그 주인공들 말고 거기 엑스트라 배경 1에 나오시는 그 단역 배우들 입는 옷들 있죠. 네. 옛날 한복들. 옛날 한복을 입으신 분들이 갑자기 자기 주변에 하나둘 보이기 시작하더래요. 뭐야, 예. 자기는 그 존재도 몰랐었는데 갑자기 꼭 그 일상복을 입으신 그런 깨재재한 분들이 나오기 시작하더니 주변에 보니까 어느 순간에 사람들이 10대 명씩 있는 거예요. 근데 여자분이 갑자기 얼굴이 공포감에 몸을 덜덜덜덜 떠는 게 느껴지더래요. 여자분이. 아니 저 미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는데 공포에 떠니까 오히려 더 이상해지는 거예요. 이거 뭐지? 근데 그 당시 한복을 입은 분들이 그 여자분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예. 그때 보였던 그 남자들의 모습은 그 어느 한 명도 정상적인 사람이 없었어요. 어떤 사람은 숨을 쉴 수 있을까라고 할 정도로 완전히 거의 반미라 같은 사람이었고요. 어떤 사람은 팔이나 어떤 사람은 다리가 없고 어떤 사람은 머리가 뭉개져서 머리가 찌그러지고 어떤 분은 눈이 터져서 눈에서 막 피가 나고 막 복부가 찢어지고 어떤 사람은 맞아가지고 온몸이 까맣게 멍이 든 사람도 있었대요. 예. 그 어느 누구도 정상적인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답니다. 자신한테 다가오는 게 아니라 그 하얀색 옷을 입은 여자한테 달려가는 거였지만 그 장면을 보고 있는 것만으로 거의 진짜 지질 뻔했대요. 손발이 떨려서 서 있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문득 정신을 차려서 이거 지금 뭔가 이상하다. 내가 지금 뭔가 좀 환각을 보고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문득 들어서 주먹으로 자기 관자놀이를 때려서 고통을 준 다음에 정신을 차리려고 애를 썼대요. 그러다가 앞에 그 하얀색 옷을 입은 여자분이 예. 서 계시는 거를 봤대요. 근데 처음에 봤던 그 선녀 같은 복장은 온데간데였고 옷은 뭐 거의 다 헤집어져 있고 다리 사이로는 피가 계속 꿀럭꿀럭 나오고 있는 상태고 머리는 손으로 잡아 뜯어서 군데군데 머리카락이 다 뽑힌 상태고 이제 흉부에 있는 살은 다 찢어져 있는, 그러니까 베어진 게 아니라 잡아 뜯은 것 같아요. 그런 형태로 여자가 계속 서 있으면서 울고 있더래요. 그러더니 그 여자가 조그만한 입으로 얘기하는 말을 들었답니다. 처음에는 원문을 말씀드릴게요. 모두 미지마, 누리를 믿어, 그래야 샤러.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대요. 모두를 믿지마, 우리를 믿어, 그래야 살아. 나중에 해석해줬던 얘기는 이 얘기였습니다. 예. 근데 처음엔 못 알아들었대. 뭐라는 거야? 아니 조선 팔도의 모든 사투리를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알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걸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대요. 그러면서 이해를 못하고 뭐라고 하는지 생각을 하는 와중에 눈앞에 보니까 어느 순간에 흔적도 없이 사라지더래요. 이런 거를 눈앞에 직접 보니까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하면 잠을 못 자는 상황일 겁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자는 돌비 선배를 깨우려고 한 거예요. 이거 혼자 있으니까 너무 무섭다. 돌비 선배를 깨우려고 들어갔는데 이 양반은 가위를 늘리고 있는 거예요. 끙끙대면서 땀 흘리고 막 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라고, 일어나라. 뭐 가위거나 자시고 간에 나 죽을 것 같으니까 일어나라 하고 흔들고 뺨을 때리고 막 머리를 들었다가 내리고 막 베개를 때리고 그래서 겨우겨우 잠을 깨웠는데 그 선배가 갑자기 S 형의 손을 잡고 막 흔들면서 고맙다고, 깨워줘서 고맙다고.
근데 뭔 또 귀신 씨 하나 까먹는 소리야. 이 양반 진짜 왜 이러냐. 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이 사람은 가위에 눌렸구나. 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제 이해를 한 거예요. 넘어갔어요. 그래서. 네. 이제 눈에서는 눈물이 나는데 입은 웃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너무 기괴하더래요. 근데 어쩌겠어요. 무서워서 울었는데 깨워줘서 고마우니까 이제 그 감정이 얼굴에 다 나왔겠죠. 네. 결국은 서로가 눈빛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자세한 얘기는 하진 않았지만 여기에 뭔가 문제가 있다. 우선은 생존에 필요한 후레쉬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만 들고 바로 그냥 산을 타고 내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 야밤에. 그래서 결국 마을로 들어가서 마을 회관에서 아침이 돼서야 도착을 하고 와. 결국은 거의 기절하듯이 자게 된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심적으로 육체적으로 너무 피곤했을 테니까. 아무리 작은 산이라고 해도 새벽에 가시면은 진짜 10배 이상의 체력 소모가 되는데 그것도 공포에 질린 채로 내려왔으니까 거의 그 다음날 아침에 이장님이 보고 웬 거지가 마을 해관에 들어갔다라고 생각했다고 예. 하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뭐 오다가 구르기도 했을 테니까. 결국은 이러이러한 일이 있어갖고 급하게 내려왔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결국은 어쩔 수 없이 마을 사람들 몇 분하고 같이 거기를 간 거예요. 근데 그때는 자기가 갔던 코스가 아니라 이제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길로에서 갔는데 그 짐을 싹 다 챙겨서 이제 다 내려오고 나서 돌비 선배가 테스 형한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때 사실 내가 가위 눌린 게 맞다. 그런데 그 가위라는 상황이 마치 고위 관직에 있는 법한 복장을 입으신 하얀색 한복을 입은 어떤 남자가 나한테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 라고 얘기했대요. 그분은 출신이 조금 다르신가 봐요. 말이 조금 달라요. 원문으로 처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를 미에게 해라. 나를 미에게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예. 그리고 나를 미에게 하면 너는 영원히 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영원히 살 것이다. 나를 믿게 하라. 나를 믿게 하면 너는 영원히 살 것이다. 라는 말이었대요. 모르겠어요. 이거는 그때 시간이 한참 지난 뒤에 저한테 얘기했기 때문에 정확하진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무슨 중국말도 아니고 무슨 저기 동남아 국가의 말도 아닌 이상한 발음과 어조로 얘기를 하니까 근데 그 사람은 알아들었대요. 그 얘기를. 그 사람은 민속학을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은 알아들었는데 이런 식으로 같은 말을 계속 반복을 하고 그 흰색 옷을 입은 사람하고 옆에 정말 아리따운 여자분들이 수십 명 있었대요. 예. 그리고 그 뒤에는 정말 건장한 사내 장정들이 마치 나를 둘러싸는 것처럼 둘러싸고 같은 말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정말 미쳐요. 같은 얘기를 일종의 세뇌 작업이라고 하기도 한다는데 같은 얘기를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하는데 이게 현실에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가위가 눌려있는 상태에서 그 얘기를 하니까 정말 이 사람이 진짜 완전 미쳐버리기 일보 직전이었는데 그때 이제 테스 형이 깨워준 거예요. 그러니까 고맙다고 하면서 울면서 웃었던 거였는데 그 사람이 그나마 버틸 수 있었던 건 그분의 종교는 특이하게도 모태신앙입니다. 근데 민속학을 연구할 때 뭐 굳이 종교는 필요 없는데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때 당시에 연구하면서 자료로 받았던 불경의 필사를 할 때 내용을 한자로 적은 적이 있었대요. 우리가 아는 뭐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게 아니라 그냥 불경 안에 적혀 있었던 내용을 필사를 하면서 자기가 외웠던 거를 그냥 입 밖으로 뱉었대요. 뜻도 모르고 의미도 모르는데 한자 음만 아는 거예요. 그 소리를 계속 외는데 조금은 벗어날 수 있을 것 같다는 희망이 생기니까 약간의 심적인 안정을 구했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불경 구절만 줄줄줄줄 외웠는데 뭐 지장보살, 관세음보살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그런 것도 다 읊으면서도 버텼다가도 무너지기 직전에 그렇게 테스형이 띄워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래 자 이렇게 돼서 됐는데 어차피 내가 원하는 바는 다 가졌고 여기서 있었던 일은 그냥 우리가 한밤중에 산에서 겪었던 그냥 여우가 홀린 일종의 해프닝으로 생각을 하자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본인도 그거를 가져갈 필요는 없기 때문에 굳이 굴거부스럼 만들 필요 없어서 오케이 좋다. 그냥 여기서 끝내자. 선배님 뭐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해서 결국 헤어지고 이제 추후에 내용 정리를 하려고 모였대요. 학교에 모여서 네. 처음에 딜을 했던 학식 3개월치를 먼저 땡겨받고 그 다음에 자취방 자유이용권을 받으려고 하는데 이분이 갑자기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야, 나 이번에 연구 때문에 휴학을 좀 해야 돼. 그래서 학교를 못 나올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뭐 자취방을 짐을 빼야 되는데
내가 너한테 한 약속도 있고 해서 내가 한 3개월치를 내가 그냥 결제를 해놨거든. 네가 거기서 살든 뭐 친구랑 술을 먹든 네가 거기서 살든 뭐 그거는 네 알아서 해 라고 하더래요. 오히려 땡큐죠. 그냥 시험 기간 때나 좀 늦게 가는 날 이제 차가 끊겼거나 그럴 때 잠깐 밤을 지새우기 위한 용도로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3개월을 자기가 쓸 수 있게 허가권을 받은 거잖아요. 네. 이미 돈이 결제가 다 돼 있으니까. 그래서 오케이 하고 그 선배가 소정에 약간 돈을 좀 주더래요. 이거 도와주느라고 고생이 많아서 이거 그냥 네 술값 하는데 보탰어 하고 그때 당시에 굉장히 큰 돈이었다. 10만 원을 받았답니다. 예. 지금 10만 원은 좀 작은 돈일 수 있어요. 근데 그때 당시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학식 한 끼에 600원이었습니다. 예. 상당히 큰 돈이에요. 그래서 오케이 아싸 땡큐 하고 그냥 오케이 선배님 들어가십시오 하고 자기는 학교 생활에 충실하려고 준비를 하는데 그 사람은 휴학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점점 잊혀진 사람이 된 거죠. 그리고 그때 지금처럼 뭐 SNS나 핸드폰이나 이런 게 발달했던 시간도 아니었고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존재를 잊어버리고 자기는 본인의 학교 생활에 집중을 하고 학업에 열중을 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졸업을 하고 취업을 하고 학교를 다니던 저랑 만나게 된 거예요. 그분이 졸업하고 나서 학교 행사에 참석을 하면서 인사를 하면서 친해지면서 나중에 이 얘기를 들은 건데 네. 자 내가 에필로그를 하나 얘기해 줄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얼마 전에 만났어요. 만나서 선배 내가 이런 거 하려고 하는데 그때 당시 이야기가 뭐였지? 그리고 이상한 뭐 꼬부랑 얘기하지 않았까? 하고 얘기하면서 야 그때 왜 얘기를 꺼내냐? 그러면서 비싼 회를 사주고 이야기에 에필로그까지 들었대요. 근데 이 에필로그는 당시에 저한테 얘기를 하지 않았었습니다. 학생 때 얘기를 들었다가 지금 얘기를 듣는 건데 나 그 선배 봤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한대요? 민속학 한다고 했으니까 뭐 전통문화 뭐 그런 거 하나? 그러니까 아니 뭐 하는데요? 내가 96학번이니까 뭐 근데 이거 저 하니까 자기가 2000년도가 2001년도에 졸업을 했다고 했었어요. 졸업하기 전에 2000년도 말이었던 걸로 아마 기억을 한답니다. 한국에서 아주 대단한 고발 및 탐사 프로그램이 있어요. 내가 저 가격이 얼마지? 라고 알려주고 싶은 그런 데가 거기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한 2군데 3군데가 있었죠. 그렇게 이제 고발 및 탐사 보도를 전문적으로 하는 TV 프로그램에서 봤답니다. 그 사람에 대한 존재를. 예.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야, 또 네. 여기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들려주셨지만 지금 이 이야기 자체가 무서운 것도 있겠지만 좀 미스터리한 것도 많이 포함이 되어 있네요. 네, 맞습니다. 이거는 실질적으로 그 사람의 위해를 가한다거나 그렇다라기보다는 그때 당시에 있었던 장면을 보여줬던 그런 것 같다는 느낌을 받는데요. 그러게요. 그 데자뷰라 그래서 예. 예전에 있었던 일을 그대로 지금 현실에 있는 당시의 돌비 선배하고 테스 형한테 그 내용을 보여줬다라는 느낌을 받는데요. 그리고 좀 네. 어눌하고 알아듣기 힘든 그 말 자체가 좀 옛날의 그런 말 느낌으로. 네. 지금 와서 얘기하는 거는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썼던 말투지 않았을까라는 얘기를 한답니다. 그쵸, 중세국어처럼 얘기하더래요. 되게 옛날에는 그런 식으로 말을 했다 이런 얘기도 저도 들었어요. 네네네. 그래서 중간쯤에는 아, 그 언어인가? 딱 이런 생각을 해봤던 거거든요. 네네. 오늘 헬릭스님께서 정말 어떻게 보면 듣기 힘든 공포 이야기였어요. 네, 맞습니다. 네, 말씀을 정말 잘하시는 게 진짜 빠져들게 말씀을 너무나 잘하시는 것 같아서 진짜 우리 규정님들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또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실 거고 뭔가 기묘하다. 이거는 보통 이야기랑 뭔가 느낌과 결이 다르다. 이걸 좀 많이 느끼셨을 것 같아요. 그죠? 네네, 맞습니다. 네. 오늘 또 이 이야기 이렇게 들려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 진짜 다음번에 또 재미난 소름 돋는 이야기로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방금 이야기는 헬릭스님께서 겪으셨던 이야기라기보다는 이제 아는 분이 또 겪었던 이야기이기도 한데 정말 또 소름 돋는 그 당시에 그 옛날 사람들이 그때 장면을 대신 보여줬던 게 아닌가 하는 또 소름 끼치는 이야기였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번 이야기는 테슬러즈님이신데 저는 이분이 배우 유해진님이 아닌가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한번 해봅니다. 아니겠죠. 아닐 겁니다. 하지만 맞는 것도 같다라고 또 생각이 드는데 모르겠어요. 의문의 유해진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테슬러즈님 안녕하세요. 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아이고 또 오늘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테슬러즈님께서 해주실 이야기가 현실 공포일 것 같아요. 아, 예,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요. 어떻게 보면 현실 공포 이야기인데 그러면 바로 한번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고! 기리십니다. 렛츠 기릿! 이제 이 얘기는 시점이 대략 지금으로부터 한 10여 년 정도 전? 오,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 무당분과의 그 초자연적인 어떤 현상, 그렇죠. 그 일이 있고 나서 대략 한 2, 3년 정도의 시점이 지난 후의 일인 것 같습니다.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그 일로 인해서 저희 집은 이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고 그 집을 팔고 이제 이사를 갔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산골짜기 같은 데로 갔던 것도 전원 생활에 대한 저희 어머님의 개인적인 어떤 바람, 제가 말씀드렸을 거야. 아마 무당한테 겁나 욕먹고 욕심쟁이 같으나 뭐 이런 소리 들으면서 심하게 쿠사리 드셨다고 말씀드렸는데, 근데도 저희 어머님이 그러고 나서도 그러면 외진 곳으로 가지 말고 적당한 시가지에 있는 주택 단지 중에서 괜찮은 땅을 사서 한번 또 주택에 사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안을 내셨던 거예요. 저는 그때는 나이가 어려서 지금 같으면은 대체 왜 그러느냐, 예전에 유튜브에 보면 그런 말 있잖아요. 인성 문제 있냐 그랬을 텐데, 그땐 제가 나이도 어렸고 뭐 그런 어떤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없고 잘 몰랐기 때문에 우리 집이 또 이사를 가는데 또 주택으로 가는구나.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다들 주택에 사는 줄 알았어요. 아파트가 살아본 적이 별로 없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주택을 짓고,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부터 그 일을 말씀을 드리려면 저희가 소설에 흔히 얘기하는 공간적 배경에 대한 설명이 좀 있어야 돼서, 그러니까 주택을 지었는데 3층 규모로 신축으로 새로 올렸고요. 저희가 3층에 거주를 하고, 원래 주인집들이 3층에 살잖아요, 보통 맨 꼭대기층에. 그리고 이제 1, 2층을 세를 줍니다. 그리고 같은 울타리 안에 저희 어머님이 이제 그 당시에 자영업을 시작을 하셨어요. 아버님이 원래 자영업을 하시다가 원래는 좀 괜찮게 잘 하셨는데 가세가 살짝 기울면서 엄마가 이제 이 양반한테 모든 우리 집안에 그런 걸 맡겨놨다가는 우리가 모두 길바닥에 나앉겠다라는 생각에 본인께서 직접 이제 식당 운영, 자영업에 뛰어드셨습니다. 그래서 네. 그 당시에 하셨던 일이 그런 거였어요. 좀 이런 거 안 좋아하시는, 불편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보신탕 집을 하셨어요. 저도 지금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고요. 먹지는 않는데 저와 동생의 이제 학업 비용을 대시기 위해서 보신탕만 하는 건 아니고 보양식 집이었어요. 삼계탕, 보신탕, 뭐 오딱 이런 거 전체적으로 하는. 그래서 저는 다른 건 다 못 먹는데 삼계탕은 먹을 수 있어서 가끔씩 식당 가서 얻어먹기도 하고, 엄마가 알바를 구했는데 알바가 이제 런해가지고 안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가끔 가서 일도 도와주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이 식당과 저희 집이 한 울타리 안에 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로 식당 옆이 저희 집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제가 가끔 일을 도우러 가면 개인 테이블로 오시는 분들이 계시고, 아시는 분들끼리 한두 명이나 두세 명이서 어디 등산 갔다가 아니면 그냥 뭐 어르신들끼리 모여서 식사 드실 때 가끔 오시는 분들이 계시고, 여기를 그 당시에는 이런 집들을 회사나 모임 단위로 단체로 오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셨어요. 오,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가끔 이제 단체 손님 오면 엄마가 엄청 좋아하고, 그래서 그때 제가 아이리버 mp3 부서졌다고 했었는데 그때 단체 손님 오셔가지고 엄마 기분 좋아가지고 다시 사주고 뭐 그런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단체 손님들이 이렇게 종종 오면은 제가 속으로 엄마가 오늘 좋으면 내가 용돈을 또 받을 수도 있겠구나, 뭐 이런 계산을 하면서 열심히 일하고 그랬었는데, 자주 오시는 경찰관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은 이제 혼자 오시는 게 아니고 당시에 경인가 경감인가 뭐 그런 자기 팀원들을 데리고 식사를 하러 자주 오셨어요. 오, 구체적인 이치를 말씀드리긴 좀 어렵지만 지금은 어차피 거기가 다 재건축 들어가서 아파트가 싹 다 올라가 있는데, 그 당시에 저희 어머님이 그 식당 하시던 곳이 근처에 경찰서들이 있었어요. 예. 경찰서도 있고 파출소도 있고, 그래서 그분이 파출소가 아니고 경찰서에 근무하시는 분이고, 자기 팀원들을 데리고 와서 점심 때도 식사를 하시고 야근하실 때도 데리고 오고, 어쩔 때는 취조하다가 피곤하실 때도 혼자 드시러 오기도 하고, 그래서 자주 뵀었거든요. 이분이 근데 참 그 인상이 서글서글하고 말도 나긋나긋하고 인상이 참 좋으신 분이었어요. 연세는 좀 있으셨는데
그래서 제가 보니까 어머님하고 사적인 대화도 많이 주고받더라고요. 단골이니까 엄마 입장에서 얼마나 고맙겠어요. 단골 손님이고 자주 데리고 오는데 사람들을. 그래서 서빙 알바 같은 걸 제가 도울 때 네가 박 사장님 아들이구나 이런 식으로 저한테 말씀을 하셔서 네 그렇습니다 했더니 나이가 몇 살이야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 고등학생입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이놈 자식 이거 공부 잘하는구나. 제가 좀 창피한 얘기입니다만 당시 바쁠 때는 옷을 못 갈아입고 도우러 갈 때도 있었어요. 그다음에 교복을 입고 마이는 벗고 셔츠만 입고 올 때가 있었는데 저희 학교가 지역에서 조금 나가는 학교였습니다. 당시에는. 지금은 이제 망했는데 그래서 교복 보시고는 이 자식 공부 잘하네 똘똘한 놈이네 하면서 막 칭찬도 해주시고 하시면서 제가 뭐 경찰 공무원 봉급이 얼마 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무슨 혈연관계에 있는 사람도 아닌데 야 공부 열심히 해라 이놈 자식 어린 놈이고 벌써 일도 없고 지툭하네 일로 와봐봐 하더니 뭐 돈도 조금씩 지어주시고 제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그 나이에 했냐면 야 저런 어른이 돼야 되겠다 진짜 멋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다 나중에 제가 군대를 갑니다. 어쩔 수 없이 갔죠. 좋아서 가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만 저는 공군을 갔습니다. 그래서 휴가가 엄청 많아요. 6주에 2박 3일이 확정되어 있고 연가나 포상 휴가나 뭐 이런 거 잘 엮으면 굉장히 자주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9월 말이었나 10월 좀 안 됐던 것 같은데 추석 즈음이었어요. 근데 저는 명절 땐 너무 나가고 싶은 거죠. 근데 이제 제가 그때가 소위 저희 말하는 짬찌 시절이었습니다. 힘이 없어요. 휴가도 감히 제가 이때 나가고 싶습니다 이럴 수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거의 포기하고 있었는데 제 군 선임 중에 제가 고향이 전라도 광주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네. 이 동네가 좁아요. 제가 자대도 광주로 갔었는데 선임 중에 제 친한 고등학교 친구 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형님이 야, 너 추석 때 나가고 싶냐? 근데 이 군대에서 그 당시만 해도 굉장히 수직적 문화가 강했기 때문에 나가고 싶습니다 이러면은 두드러 맞을 수도 있습니다. 네. 이게 약간 떠보는 걸 수 있어요. 이 새끼가 짬치 새끼가 뭐 벌써 뭐 이럴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튕겨줘야 됩니다 무조건. 아닙니다. 제가 어떻게 감히 여기 남아 있겠습니다. 김 여사님 다녀오십시오.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동네 형이니까 너무 편해서 정말 나가고 싶습니다. 나가면 좋지 말입니다. 이랬더니 그래 그럼 내가 너 나가게 해줄게. 내가 저기 얘기해가지고 같이 나갔다 오자 해서 그 형이 저를 데리고 휴가를 같이 나가줬어요. 정말 저 나가기 4일 전까지도 전혀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휴가 보고하러 가야 된다고 해서 했는데 이제 그 형님이 해준 거죠. 너무 좋아가지고 있지도 않은 머리를 막 빗으면서 나가서 뭘 할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당시에 제가 여자친구가 있었기 때문에 나가서 여자친구 만나서 데이트할 생각, 뭐 놀러 갈 생각 하느라 바빴어요. 근데 이제 나가서 이제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여자친구가 서울에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대학을 서울로 와가지고 서울에서 생활을 하다가 자대만 이제 광주로 간 거라 여자친구를 만나려면 서울로 가야 됩니다. 그 당시에 돌비님도 군대 가셨을 때 있었나 모르겠는데 군 전세객차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거 아시는 분들만 아시는 건데 쉽게 얘기하면 KTX 몇 칸을 아예 전세를 냅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원하는 시간대에 그걸 예약을 미리 하면 공짜로 탔었어요. 돈 안 내고 탑니다. 상당히 그게 꿀이거든요. 서울 왔다 갔다 할 때는. 그래서 그거를 예약을 해놓고 이제 문제가 뭐냐. 휴가를 나가서 부모님을 뵙고 서울을 가느냐 아니면 엄마한테는 내가 휴가를 이거 들으시면서 이제 욕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당시에는 제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저희 불속성 효자, 불효자였기 때문에 당시엔 제가 사랑의 눈이 멀어 있었습니다. 제대로 된 연애를 고등학교 졸업하고 처음 해봐가지고 그래서 엄마를 보고 가느냐 그냥 가느냐가 좀 걸렸었는데 원래는 제가 무조건 그냥 갔었습니다. 군복 입고 그냥 갑니다. 너무 보고 싶으니까. 엄마한테 미안하지만 엄마는 언제든 볼 수 있다. 여자친구는 해수라고 하죠? 김혜수. 누구요? 김혜수. 여자친구는 해수라고 하죠? 이상한 프레임이 씌워져 있더군요. 저를 안 그래도 지금 말씀드리려 했는데 지금 사연 하는 중이라 일단 알겠습니다. 일단 해수님이라 하겠습니다. 가명으로 해수. 가명으로. 네, 해수님. 네. 그래서 해수가 이제 기다리고 있으니까 나는 빨리 가야 되겠다. 엄마는 뭐 언제든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약간 요런 생각으로 원래 그냥 바로 가는데 바로 광주 송정역에서 타고 바로 저기 용산역으로 쏩니다 원래는. 근데 모르겠어요. 제가 뭐 그런 건 없습니다.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영안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요. 귀신과 친하지도 않은데
그날따라 그냥 엄마가 보고 싶기도 하고 엄마가 해준 된장찌개가 먹고 싶었어요. 근데 저희 집이 당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3층 올림 집하고 그 식당이 좀 골목 안에 있었습니다. 근데 골목 어기어기를 지나서 엄마가 사준 그 mp3를 다시 한번 귀에 꽂고 음악을 들으면서 가는데 멀리서 저희 집이 보여요. 예? 근데 그 영화나 드라마 보시면 경찰들이 나와서 현장 수사할 때 쳐놓는 그 노란색 테이프 같은 거 있습니다. 폴리스 라인이라고 하는 그쵸. 그 겹겹이 쳐놓은 그게 우리 집에 쳐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공사 중일 때도 테이프를 쳐놓지 않습니까, 테두리에? 그래서 내가 뭐 그런 걸 잘못 본 거겠지. 내가 벌써 눈이 갔나? 뭐 이러고 있었는데 아니에요. 그 테이프가 맞아요. 점점 가까이 가서 보는데. 그러니까 너무 놀라잖아요, 사람이. 집에 뭔 일이 생긴 건가 싶으니까. 아니 그러면은 나오기 전에 전화 안 해봤냐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 불속성 효자였기 때문에 여자친구와만 매일 통화했지 집에는 돈 필요하거나 정말 큰일 없으면 전화 안 했기 때문에 몰랐어요. 근데 막 그런 게 쳐져 있으니까 뭐야 해가지고 걸어가다가 엄청 헐레벌떡 뛰어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뛰어가서 경찰들이 마스크 같은 거 쓰고 그거 아시죠? 그 국립과학수사 있지 않습니까? 국가수라고 하는 거. 그분들이 와 있어요. 식당에. 저희 집 옆에 있는 식당에 그 폴리스 라인이 쳐져 있고 과수 비닐옷 같은 거 입고 계신 분들이 와서 막 뭘 찾고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야? 제가 가서 대뜸 소리를 질렀어요. 당신들 뭐냐 남의 집에서. 지금 뭐 하는 짓이냐 이게. 근데 제가 당시에 공군은 휴가 나갈 때 전투복을 입지 않고요. 그 약복이라고 하는 요새는 디자인 이쁘게 바뀌었던데 약간 군청색의 칙칙한 군복도 사복도 아닌 이상한 옷이 있습니다. 그거 입고 있으니까 신분이 대충 나오잖아요. 제가 뭐 하는 사람인지가. 그러니까 저기 안쪽에 있던 어떤 아저씨 한 분이 책임자인 것 같아요. 그분이 딱 나오시더니 여기 거주하시는 분이세요? 뭐 이러는 거예요. 아니 지금 거주하는 건 아니고 어쨌든 여기 사는 사람인데 군대에 가 있다 지금 휴가 나왔다. 근데 지금 도대체 뭐 하는 짓이냐 하니까 이제 저희 그 드라마에서 보던 장면 있지 않습니까? 그 품 속에서 그 무슨 배지 같은 거 딱 꺼내가지고 보여주면서 어디 누구서 뭐 형사입니다 이런 거 하는 거 처음 봤네요. 그래갖고 그거 말씀하시면서 지명 뭐 저기를 밝히긴 좀 그러니까 어디 누구 형사입니다 뭐 해서 여차저차해서 사람을 해하는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 증거 수집을 위해서 지금 조사 중이니까 협조해 주시죠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듣는데 다리가 후덜덜거리더라고요. 이게 지금 뭔 소리를 하는 건가. 그래서 머릿속에 5만 가지 생각이 막 지나가는 거예요. 누가 우리 가족을 해한 건가? 아닌데 우리 가족끼리는 그럴 리가 없는데 그럼 뭐지? 막 별의별 이상한 생각이 들다가 뭔 소리를 하는 거냐 지금 당신 하고 있었는데 뒤에서 제 아버지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아버지가 너 일로 와 휴가 나왔어? 태슬아 너 일로 와 그거 하지 말고 이러는 거예요. 아빠가 부르니까 일단 알았다고 하고 아빠한테 갔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야 했더니 너 오늘 왜 휴가 나온다 얘기 안 했니? 너 전혀 몰랐다 하길래 이제 거기서 좀 찔렸어요. 여자친구 보러 가려고 집에 올 생각이 없었거든. 이럴 순 없으니까 그냥 나왔다. 엄마 아빠 보고 싶어서 왔다 이제 이렇게 둘러대고 근데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사람을 해하는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 피해를 입으신 분의 시신의 일부가 우리 어머님이 운영하시던 식당에 있다라는 진술을 그 가해자가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해자가 경찰 조사를 받다가 야, 너 이 새끼 너 시신 유기 어디다 있어? 빨개. 그랬더니 본인 와이프를 해하였는데 시신을 13개로 토막을 냈답니다. 근데 그거를 곳곳에 무슨 보물찾기 하듯이 뭔 심리인지는 모르겠는데 다 여기저기에 막 숨겨놓은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군데를 저희 어머니 식당을 말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너무 어처구니가 없고 이게 지금 꿈인가 생신가 이게 뭐하는 영화에도 안 나올 법한 이게 뭔 소린가 하다가 아니 누가 그런 거야 하고 있는데 저기서 누가 찾았다고 찾습니다 이러는 거야. 그리고 이제 후닥닥 달려가 봤어요. 그 나이에 뭔 용기가 있어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믿기지가 않아서 가봤더니 살면서 처음 봤습니다. 그 사람의 훼손된 시신이 근데 그게 그냥 모습이 아니고 그걸 어디다 버려놨냐면
이 식당마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하는 통이 있습니다. 근데 예. 거기에다가 그거를 비닐 싸가지고 밑바닥에다가 가라앉혀 놨더라고요. 안 보이게. 예. 그러니까 이제 저희 식당에서 이걸 처리할 때 밑에를 다 뒤져보진 않고 그냥 위에다 버리고 음식물 쓰레기차 와서 그냥 갖고 가니까 뭐 거기 누가 밑에를 파보질 않죠, 거기를. 그래갖고 나왔는데 저는 그 모습을 봤어요. 근데 뭐 상세하게 묘사하기는 좀 그러니까 말씀은 드리지 않는데 정말 그 트라우마가 꽤 오래 가더라고요. 저희 집에 오른손을 갖다 놨더라고요. 그 모습이 꿈에 나올 정도로 형언하기 어려운 모습이었어요. 약간 뒤틀려가지고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와, 근데 저는 이제 거기서 대체 이 사이코 같은 놈이 어떤 놈인데 왜 남의 영업하는 데에다 왜 이런 짓을 하는 건가? 누구냐 대체 해서 이제 경찰한테도 물었고 아버지한테도 물었더니 저희 집에 자주 오시던 흥량하시고 친절하시던 그 경찰관 분이시라는 거예요. 예. 그분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저는 처음에 믿지를 않았어요. 아, 그러니까 그분이 당했다는 거지? 아니다, 그분이 했다라고 하길래 아니다, 그분은 아니야, 아빠 그 아저씨는 그럴 아저씨가 아니야. 근데 아빠가 뒤통수를 팍 때리면서 정신 차려 임마, 네가 사람 그렇게 쉽게 믿는 거 아니냐고. 네가 그 사람을 언제 봤다고 그렇게 생각하냐. 근데 생각해보니까 맞아요. 내가 뭐 그렇지 언제 봤다고 했는데 이 사건이 심하고요. 검색해보시면 나옵니다. 지명하고 제가 말씀드린 몇 가지 키워드 검색해보시면 나오는 사건인데 예. 저희 집에서 그게 하나가 나왔고, 사건의 정확한 전모와 비하인드를 좀 말씀드리면 예. 나머지 토막들도 제가 알기로 대부분 회수한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분이 하나는 저희 집이 거기다 갖다 놨고 하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수지 밑바닥에다가 오르지 않도록 무거운 돌을 묶어가지고 예. 저수지 바닥에다가 가라앉혀 놓은 걸 스쿠버 다이빙 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잠수해서 그걸 찾아서 건져냈고요. 거기서 제가 알기로 다리 한쪽이 나왔어요. 그리고 어디 산 팔각정 있지 않습니까? 정상 꼭대기 부분. 그 밑에 하나 파묻어둔 것도 찾고요. 제가 제일 충격받았던 거는 범행이 알려지게 된 계기가 네. 그분 집 냉장고에서 시신의 일부가 나왔대요. 근데 그거를 직장 동료들을 데리고 집에서 술 한잔 하다가 이분이 마음을 너무 놔버렸던 거지. 와. 그 동료분이 많이 먹으니까 취한다. 뭐 시원한 거 없냐? 이랬는데 그분도 취했으니까 그 안에 일부가 있다는 걸 까먹고 인지를 못 하셨나 봐요. 그래갖고는 뭐 냉장고 가면 시원한 거 있어, 꺼내와 봐봐. 그래서 뭐 맥주나 이런 걸 꺼내려고 열었는데 저희가 냉장고를 열면 보통 냉장실만 여는데 사람이 술 취하면 그냥 몸 뜨뜻 긁으면서 그냥 다 열어보잖아요. 뭐 없나 하고 아이스크림은 없나 뭐 이러면서. 예. 우연치 않게 열어봤는데 뭐가 있어가지고 근데 그게 그분이 처음 보셨을 때는 고기를 재워놓은 걸로 봤던 거예요. 아, 고기를. 그래서 그래서 너 이씨 혼자 산다고 찡얼찡얼거리더니 고기까지 이렇게 재워놓고 먹고는 아주 잘 먹고 잘 사는구나. 야, 여기 좋은 거 있으면 나눠 먹자, 이런 식으로 그거를 열어보셨던 거죠. 와, 충격적이다 이거. 그런 식으로 밝혀지게 된 거예요. 근데 저희가 상식적으로 생각이 이게 왜 이렇게까지 이런 짓을 하나, 13개로 그렇게 할 필요까지는 없잖아요, 사람이. 예. 정말 화딱지가 나서 누군가를 해야 했다 하더라도. 근데 이제 이분이 경찰 조사에서 밝히기로는 XX 같은 X가 본인의 아내분의 시칭에서 말씀하신 거죠. 네. 맨날 밖에서 돌아다니면서 뭐 하고 다니는지도 모르겠고 아주 그냥 사생활이 문란한 적이다. 와. 그래서 내가 이걸 여러 번 잡으려고 말로도 해보고 손찌검도 해보고 뭐도 다 해봤는데 그게 도저히 안 돼서 홧김에 그랬는데 화가 안 사겨지더라. 예. 그래서 그렇게 했다. 그리고 굳이 나눈 이유는 정말 꼴도 보기 싫어서 다음 생에라도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대요. 예. 그래서 와, 이게 지금 뭔 소린가 전말을 듣고도. 근데 뉴스에는 거기까지 다 안 나갔어요, 당시에. 그렇죠. 그냥 아시겠지만 경찰 조직의 보호를 위해서 그때 저희 지역 경찰청장님 사임하셨나 징계받으셨나 뭐 그랬던 걸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경찰 조직에서 추석을 앞두고 굉장히 당혹스러워했거든요, 그 당시에. 근데 저는 당사자다 보니까 저희 부모님이 이제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를 좀 받았어요. 네네. 일부가 저기서 나왔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이제 알게 된 사실들을 이제 제가 들어서 알게 된 거죠. 그래갖고 수습을 했는데 중요한 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는 더 제일 무서웠던 사실은 그 다음 일인데 예. 그렇게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그러면 법의 처벌을 받게 되겠죠. 근데 조사 과정에서 경찰이 어떤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게 뭐였냐면 이분이 초혼이 아니고 재혼이었어요. 예? 태한 그와 아내분이 두 번째 아내였던 거죠. 이거는 뭐 그럴 수도 있는 얘기죠. 근데 문제는 처음 결혼하셨던 초혼이었던 그 아내분이 90몇 년도 일자로 실종 신고가 되어 있어요. 오? 근데 그 실종 신고를 한 사람이 그 경찰관 분이에요. 본인이 우리 아내가 하고. 갑자기 사라졌다. 했는지는 모릅니다. 왜냐? 경찰이 그거에 대해서 한 번도 의심을 안 했던 거예요. 예. 수십 년간. 왜? 우리 경찰들끼리 그런다 하잖아요. 가족이라고. 야, 같은 식구인데, 가족인데. 이런 패밀리 문화가 굉장히 강합니다. 자기들끼리가. 그러니까 뭐 경찰이 자기 아내가 없어졌다고 와서 실종 신고를 했고 뭐 특별한 혐의점도 없고 이상한 것도 없으니까 그냥 실종됐나 보다 이러고 말았고, 그분은 그로부터 몇 년 후에 해하셨던 저희 집에 오른팔목 갖다 놓으셨던 그분과 재혼을 한 거죠. 근데 경찰이 이상하게 생각을 안 했다가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제 쭉 보다가 야 근데 얘 뭐야 초혼이 아니었네? 근데 가만히 있어봐라, 이분이 두 번째 와이프분이 이렇게 헤어졌다는 것이 밝혀지기 전에 예. 본인이 서에 와서 실종신고를 했었대요. 그래 놓고서는 이제 나는 모른다, 근데 우리 와이프가 사라졌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알고 보니 이분이 범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경찰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야 잠깐만 이거 이상하다, 이거는 어떻게 된 거지? 초혼이었던 그 여자는 그러면은 이것도 혹시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신문이 들어갔대요. 아니 예를 들어 그분 성함은 모릅니다. 그냥 똘비님을 좀 갖다 쓰면 똘경감 이거 식구끼리 문제라서 좀 덮고 가면 좋긴 한데 이 사건이 그럴 수 있는 사이즈가 아니야. 너도 알고 있겠지만. 근데 우리가 조사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이런 좀 이상한 미심쩍은 부분이 있다. 야 이거 네 전처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라고 이제 쓱 들어갔더니 이분이 굉장히 당혹스러워 그래요. 그러더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어요. 근데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는 건 거의 미션 임파서블이라고 합니다. 예. 왜냐면 그런 사태를 대비해서 화장실 갈 때도 문 앞까지 동행하는 경우가 많고, 흉기가 될 만한 도구로 쓰일 만한 도구를 일절 주변에 놓지를 않는데요. 수갑 채워놓는 그건 당연한 거고, 이게 나중에 알려졌을 때도 제 주변에 있는 경찰 지인들이 근데 경찰서에서 그런 선택을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한 거지? 했는데 엄마가 이제 어렸을 때는 거기까지 저한테 얘기를 안 했어요. 네. 커서 제가 물어봤어요. 엄마, 그때 그 경위 아저씨는 대체 어떻게 그렇게 하셨던 거야? 했는데 이제 엄마가 나이를 먹고 제가 성인이 된 다음에 얘기해 주더라고요. 깜짝 놀랐고, 그분이 경찰은 경찰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로서는 상상도 못한 신박한 방법으로 그렇게 하신 건데, 화장실을 잠깐 간다고 했대요. 그래서 아이고 식구니까 동행은 안 할 테니까 수갑 차고 갔다 와라. 근데 가서 휴지를 갖고 뭘 한다는 게 전 참 신기하더만요. 휴지를, 물 있죠, 물. 물을 겁나 틀어서 물을 엄청 많이 먹인 다음에, 그럼 휴지가 조금 뭉쳐지지 않습니까? 네, 딱딱해지고. 그렇죠. 그거를 그냥 우걱우걱 삼킨대요. 그러면 기도가 막혀서 죽는데요. 예. 와. 저도 지금 이런 거는 생각도 못했고, 와 이게 뭔 소린가 이랬는데 그러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그 전처분 실종 사건은 보세요, 시신도 못 찾죠. 그렇죠. 가해자로 의심되던 사람도 죽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수사 종결, 뭐 아무 네. 결론도 없이. 그러니까 결국은 전처분이 어떻게 됐는지는 아무도 모르죠. 그렇게 끝나버렸고, 두 번째 후처분 그 사건만
세상에 어느 정도 공론화가 됐는데 이제 엄청 알려지지는 않고 처음에는 제가 기억하기에 수도권 거주하시는 귀족분들은 모르실 수도 있는데 네. 지역에는 이제 지방방송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서울은 SBS잖아요. 저희 고향 광주 쪽에서는 그게 KBC라고 하는 방송으로 따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SBS에서 하는 드라마 중에 예를 들어 뭐 파리의 연인이라고 있잖아요. 예. 그걸 해줄 때가 있고 못 해줄 때가 있어요. 지역 방송 스케줄이 있으면 그걸 우선시해서 그걸 틀어줍니다. 농어촌 축제해서 에헤라 니야 하면서 춤추는 거 보여줘요. 나는 지금 빨리 저 박신양 보고 싶은데 못 봅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게 처음에는 그런 지역 방송 위주로 보도가 됐었어요. 크게 보도가 안 되다가 언론 쪽에서 너무 소재가 좋잖아요. 보도해서 조회수 올리기에. 그러니까 나중에 좀 메인 뉴스 데스크 같은데 보도가 돼서 흔히 저희 지역 이름 따가지고 이제 경찰관 뭐 안에 뭐 무슨 사건 뭐 이런 식으로 보도가 돼서 제가 인터뷰를 했었어요. 아직도 기억이 나요. MBC하고 인터뷰를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뉴스데스크에 몇 초 나갔던 기억이 나거든요. 오, 이제 직접. 제가 받고 싶어 받은 게 아니고 저희 집에 왔어요. 현장에 와가지고 저희 가족의 깜짝 놀란 그 모습을 찍고 이제 그 중에 인터뷰하기에 만만해 보이는 게 젊고 군복 입고 있는 이 친구 와봐라. 그래서 저는 그때 뭐 방송이다 우와 이게 아니고 그냥 와 저게 뭐야 이러고 있다가 와서 지금 심정이 어떠시냐 아시는 분이시냐 뭐 피해자든 가해자든 뭐 이런 걸 막 묻는데 저는 그냥 거의 넋 빠진 사람처럼 아는 분이다 아는 분이라고 들었고 지금 너무 당황스럽고 왜 우리 저기서 이게 나왔는지 잘 모르겠다 막 이런 식으로 인터뷰했던 기억이 나는데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종결이 됐었던 사건이죠. 그래서 살면서 귀신을 본 사람들은 좀 제가 얘기를 들어봤는데 네. 시신을 특히 자연사 하신 분이 아닌 분의 시신을 그렇게 본 경우는 별로 없더라고요. 생각보다. 드물긴 제가- 하죠. 제가 그 나이에 그걸 봤네요. 그래가지고 이야. 아직도 그 모습이 잊혀지지가 않고 당시의 기억이 너무 세게 남아가지고 좀 어린 나이에 와 사람을 정말로 우리가 흔히 열길 물속 한길 사람송 뭐 모르네 뭐 이런 얘기 하지만 진짜 사람이 저희가 맨날 시참 때도 하는 말 사람이 귀신보다 무섭다는 게 맞아요. 소름이 쫙 돋더라고요. 그 아저씨가 그럴 리가 없는데 계속 이 생각을 하면서 조금 그래서 무서웠던 것 같아요. 어떤 이런 사건 자체가 무섭다기보단 그분이 그럴 수 있다라는 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런 경우가 네. 있어요. 그러니까 경찰이라 그래서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것도 아니니까 사람이다 보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이런 일들은 실제 있어요. 왜냐면 제가 살던 예전 동네에서도 경찰관분이 네네네. 아내를 해한 사건이 있었어요. 같은 아파트에. 아, 네. 그러셨군요. 네네. 그때 막 난리 났었죠. 막 갑자기 새벽에 막 과학수사대 오고 난리 났었으니까. 근데 실제로 네네네. 이제 직업이 경찰관이신 분이 아내를 해했다고 하더라고요. 화가 나가지고. 네네네네네. 실제로 있어요, 이런 일은. 근데 이거는 좀 더 심했던 거는 이제 좀 토막을 냈잖아요. 그러니까요. 너무 소름 끼치네. 그러고 보니까 수사 과정에서 네. 이제 경찰이 물어봤었대요. 저희 엄마가 경찰한테 물어봐 달라고 했어요. 네네. 알겠다. 너네 가정사정 알겠고 사람이 화가 나면 그래. 그럴 수 있다고도 치자. 그러면 안 되지만. 근데 대체 왜 우리 식당에다가 우리가 경위님한테 잘못한 거 있냐고 감정 상한 거 있냐고 혹시 왜 우리 영업하는 곳에다 그러신 일을 하셨어요? 라고 이제 직접은 못 물어보고 물어봐 달라고 해서 이제 물어보고 이제 경찰이 말을 전해준 건데 물었더니 그랬대요. 그냥 이분은 굉장히 모든 범행을 좀 감정을 배제하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나한테 잘해준 집이든 못해준 집이든 뭐가 어쩌든 저쩌든 그냥 내가 생각나는 자주 가는 인상 깊은 그런 장소 중에 유기하기 좋은 곳. 제가 들어보니까 그 저수지 팔각정도 왜 했냐면 그분이 자주 가던 곳이었대요. 그냥. 그러니까 저수지도 그분이 낚시하러 자주 갔던 곳인데
보니까 밤에 사람 별로 안 오네. 그래서 그냥 그렇게 못 떠오르게.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이제 방법은 경찰관으로서 습득하고 있는 이게 잘 드러나지 않을 수 있는 스팟과 방법을 사용해가지고 그렇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참 뭐라 해야 그래요. 될까요? 차갑구나. 없구나 그런 게. 내가 감정. 생각했던 그런 사람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네요. 야, 오늘 테슬러즈님 진짜 말씀 잘하신다. 진짜 미쳤다. 아닙니다. 왜 또 그러세요? 진짜로 이분 말씀 너무 잘하셔가지고 몰입이 진짜 잘 되니까. 근데 이제 배우 유해진님이랑 목소리가 비슷하고 말투가 비슷하셔가지고 그냥 오해를 사신 거지. 실제로는 그분은 아니실 거예요, 그죠? 아니 근데 정말 궁금해서 여쭙는 건데 제가 듣는 제 목소리랑 우리 돌비님이나 규종님들이 듣는 목소리가 다를 수 있는데 제가 정말 비슷한가요? 예, 있어요. 특유의 그 비슷한. 혹시 테슬러즈님은 그 판단은요, 영상에 올라왔을 때 댓글 달리는 거 보면 아마 아실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좀 억울해가지고. 저는, 보시면 깜짝 놀랄 거예요. 저는 약간 차도남 이미지로 약간 그 공유나 배우로 치면 약간. 공유. 이동욱 씨나 약간 이런 느낌으로 접근하고 싶은데. 자꾸 제가 댓글을 봤습니다. 실시간 댓글을 봤더니 뭐 고광열 뭐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싶어서. 네, 미스테리하죠. 참 시청자분들이. 시청자 여러분이 미스테리한 건지 제가 맡기고 제가 주관적인 사람인 건지 모르겠는데 알겠습니다. 일단 댓글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제가 또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그 공유나 이동욱님 목소리가 맞는데 시청자분들은 자꾸 고강렬이라고 하시니까 저는 좀 미스테리해요. 저는 공유랑 진짜 그분은 똑같은데 참. 아이고 사람이 역시 제일 무서워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제일 무서워요. 네. 안타까워. 맞습니다. 네, 테슬러즈님 오늘도 또 무서운 이야기 정말 소름 끼치는 실제 사건이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안타깝죠. 어떻게 보면 둘 다 세상을 떠난 거니까. 맞습니다. 근데 또 이야기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제가 듣기로도 진짜 공유님이나 뭔가 말씀하신 또 이동욱님 목소리가 많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우리 시청자분들은 자꾸 이제 고강렬, 뭐 유해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참 다시 한번 느낀 거는 시청자분들이 진짜 제일 무섭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고요. 그리고 이 사건은 실제 있는 사건이고 아마 검색을 하셔도 나오는 사건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때 당시의 이야기, 실제로 겪었던 이야기를 들려주셨던 겁니다. 여러분들 항시 제가 말씀을 드리고 또 많은 분들도 말씀을 드리지만 사람이 가장 무섭습니다. 조심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리버님께서 처음으로 찾아와 주셨습니다.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요, 일단은 출입금지. 뭔가 제목부터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도대체 어디에 출입금지인지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리버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디세요, 리버님? 저 지금 창고에 있어요. 창고요? 어디 창고요? 그 회사 창고요? 네, 근무하는 곳 창고에서 원래 이 시간까지 근무하세요? 제가 야간에서 일하고 있어가지고. 그러면 참여가 가능하신 거예요? 네네. 근무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간 내주셔가지고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리버님께서 오늘 해주실 이야기가 어디인지는 정확히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출입금지라고 하셨어요. 네네. 출입금지 어디서 겪은 일인가요? 오늘 이야기가? 제가 PC방 야간 알바를 하면서 있었던 일이고요. PC방 야간 알바하는데 출입금지 했던 곳이 있다? 네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듣지 않고 이야기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렛츠 가! 기리십니다. 렛츠 기릿! 때는 제가 4년 전 부모님께서 저의 독립성을 키워주겠다는 명분으로 제 미성년자 딱지를 막든 저한테 금전적인 모든 지원을 끊으셨어요. 어이구야. 당시 대학교도 안 갔었고 할 것도 많이 없었던 저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알바를 시작하게 된 거죠. 네. 이제 그 당시에 제가 선택했던 알바가 PC방 야간 알바였습니다. 미성년자 때는 PC방을 심야 시간대는 가지 못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그런 로망도 있었고, 그리고 PC방 야간 알바들 보면 막 핸드폰만 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약간 이거 꿀알바 같은데? 이러면서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면접을 보러 갔죠. 근데 다행히 저를 좋게 봐주신 사장님이 저를 채용해 주시고 그렇게 알바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제 처음에 알바 첫날 교육을 한다면서 사장님이랑 같이 야간에 근무를 하게 됐는데요. 이제 당시 사장님은 30대 초반 정도의 굉장히 젊은 분이셨고 좀 성격도 시원시원하신 편이어서 같이 담배도 피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좀 금방 친해졌어요. 뭐 그렇게 조금의 담소를 마치고 본격적으로 교육을 시작하게 됐는데 할 거 없이 놀면서 꿀 빠는 모습을 생각한 저의 환상은 처절하게 무너졌죠. 생각보다 할 게 너무 많았던 거예요. 기본적인 자리 정리부터 시작해서 바닥 청소, 튀김기 청소, 주방 정리, 식재료 소분, 뭐 정리랑 청소는 기본이고 손님들의 연달은 음식 주문으로 인해서 좀 멘붕이 온 거예요. 네. 도망갈까? 막 이런 생각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장님이 좀 좋은 분이셔가지고 차마 그렇게는 못하고 좀 익숙해지겠지 생각을 하면서 첫날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네. 사장님이랑 그날 끝나고 PC방에서 막 게임도 몇 판 하다가 집에 가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예. 그리고 다음날 사장님이 같이 근무를 해주시겠다고 했는데 사장님이 낮에도 근무를 하세요. 예. 원래는 낮에 근무를 하시는 분이셔서 제가 거절을 했죠. 피곤하실 것도 같고 사실 사장님이랑 같이 일하고 싶은 직원은 없죠. 그래서 처음으로 혼자 근무를 시작하게 됐는데 야간 알바라고 하니까 좀 왠지 모르게 스산한 기분도 있고 실수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도 있었는데 PC방이 주간과는 다르게 야간은 좀 조용하고 그리고 기계가 막 웅 하는 소리만 계속 들리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무서운 느낌이 드는 거예요. 네. 건물 자체도 조금 오래되었던 건물이기 때문에 약간 그거에서 주는 좀 공포감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공포감을 떨치려고 일부러 막 신나는 노래도 틀어놓고 막 친구랑 전화도 하고 이러니까 그 공포감도 좀 익숙해진 건지 일이 익숙해진 건지 그렇게 몇 달을 그곳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예. 그렇게 몇 달을 일하면서 느꼈던 건 뭐 바쁜 일만 끝나면 생각보다 자유시간이 좀 많다는 거랑 생각보다 많은 학생들이 PC방에 침투를 한다는 거지. 몰래 성인인 척. 네. 아빠의 아이디를 막 빌려오기도 하고 형 아이디를 빌려오기도 하고 이러면서 그걸 좀 쫓아냈던 기억이 많이 나요. 일이 어느 정도 좀 익숙해지고 좀 일이 편해질 때쯤 제가 항상 궁금했던 걸 사장님께 여쭤봤어요. 예. 제가 첫날부터 지금까지 청소를 하면서 봤던 좌석의 맨 끝자리 옆에 있던 출입금지라 쓰여있던 철제문이 하나 있었어요. 창고도 아니고 예. 뭐 그렇다고 직원들이 나다니는 그런 통로도 아니었던 거예요. 예. 근데 거기 너무 생뚱맞게 철제문이 하나 있으니까 너무 신경 쓰여서 전 사장님한테 사장님 저기 있는 저 문은 뭐예요? 라고 물어봤는데 사장님이 잠깐 얼굴이 굳어지시는 듯 하다가 갑자기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원래 표정을 지으시고는 저기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계단 통로인데 안 쓰는 통로에서 막아둔 거야. 라면서 말을 하길래 저는 그냥 그렇구나. 뭐 생각보다 별거 없었네. 라고 하면서 돌아서를 했는데 사장님이 나지막히 한마디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저긴 절대 들어가지 마. 왜요? 라고 말하고 싶었는데 차마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침착하고 낮게 깔린 사장님의 목소리가 처음 듣는 목소리다 보니까 그냥 네 알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대화를 끝냈어요. 예. 그렇게 며칠이 지났고 오히려 사장님의 행동 때문에 구문이 더 미친 듯이 신경 쓰이게 되는 거예요. 궁금하지. 제가 평소에 호기심도 좀 많은 편이고 궁금한 건 못 참고 사는 성격이라 무시하고 확 들어가 버릴까? 막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근데 차마 무서워서 그럴 용기는 나지 않더라고요. 그냥 어쩌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문만 한번 열어볼까? 라는 생각으로 한 새벽 3시쯤에 철제문 앞으로 제가 천천히 다가섭니다. 심호흡을 천천히 하고 문고리를 확 돌렸는데 예. 잠겨 있었어요. 아이고. 긴장한 게 너무 무색하게 너무 허무한 거예요. 근데 한편으로는 당연히 출입 금지라 써놨는데 열어놓는 것도 웃기지라고 생각하면서 좀 실망을 한 상태로 돌아섰어요. 근데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예. 제가 그때 그 문고리를 돌리면 안 됐었어요. 그때부터는 PC방에서 좀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 제가 일하던 중에 갑자기 정리해뒀던 뭐 라면이라던가 캔 음료라던가 이런 것들이 하나씩 떨어지기 일쑤인 거예요. 처음에는 무게중심이 잘 안 맞았나? 이런 생각이었는데 이게 매일 한 번씩은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좀 이제 무섭기 시작한 거예요. 조금 찝찝한 기분으로 그냥 일을 하고 있는데 손님들이 사용 중이던 좌석의 모니터가 갑자기 번쩍하고 나가더니 그대로 망가지는 경우도 있었고요. 예. 그때까지만 해도 그냥 PC방이 좀 오래돼서 장비가 좀 노후됐나 보다
그 정도로만 생각하고 크게 신경을 안 썼어요. 가끔은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도 했어요. 카운터에서 앉아있는데 누가 이렇게 문 여는 소리가 이제 들리는 거죠. 끽 하고 문 여는 소리가 들려서 어서오세요 라고 대답했는데 뭐 아무도 들어온 사람이 없다든지, 청소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24번 자리에서 상품을 주문하였습니다 라는 소리가 들려서 급하게 뛰어가 보면 뭐 아무것도 떠있는 게 없고, 분명 좌석에 이용하는 사람이 없는데 누군가 발을 끄는 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뭐 이런 소리가 점점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냥 피곤해 잘못 들었나? 뭐 잘못 들을 수 있지 라고 생각하면서 넘겼는데, 근데 그걸 비웃기라도 하듯 갑자기 노래를 틀어뒀던 그 스피커가 있었어요. 스피커의 볼륨이 최대 볼륨으로 바뀌기 시작하면서 노래가 버퍼링이 난 듯 오류처럼 반복해서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무슨 노래가 있을까요? 뭐 자오가라고 하면은 자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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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계속 겹쳐서 반복돼서 들리다 하울링이 들리고 갑자기 뚝 스피커가 끊기더니 고요한 정적만이 흘렀어요. 저는 그 상태에서 너무 놀라기도 했고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좀 멍을 때리고 있었는데 몇 초가 지났을까 그 정막을 뚫고 어떤 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삭삭삭삭삭삭삭삭삭 무언가가 긁는 소리였어요. 그 사각사각하는 소리가 너무나 또렷하게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당장이라도 너무 뛰쳐나가고 싶은데 뭔가 그러면 안 될 것 같다는 느낌이 휘몰아치기 시작했어요. 오히려 공포감이 좀 극한으로 치닫혀지니까 좀 더 침착해지더라고요. 그 소리가 나는 곳을 찾아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그 소리의 근원을 막 찾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그렇게 무작정 소리가 들리는 곳을 막 찾기 시작했어요. 소리를 따라서 도착했던 곳은 네, 맞습니다. 그 출입 금지 글씨가 붙여져 있는 철제문이었어요. 사각사각하는 소리가 그 안에서 들리고 있었는데 이게 가만히 듣다 보니까 뭔가 소리가 좀 이상한 거예요. 뭐 약간 강아지나 고양이가 문을 발톱으로 긁는 소리인 거예요. 그래서 약간 안도감이 들면서 그냥 길고양이나 유기견이 들어가서 갇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안으로 들어갈 방법은 없고 이걸 구해줘야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던 그때 그냥 문을 열어볼까? 라는 생각이 갑자기 든 거예요.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문고를 들렸는데 힘없이 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항상 그 굳게 잠겨있던 문이요. 문을 여는 동시에 무언가 긁는 소리는 뚝 하고 멈췄고요. 안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안에는 깜깜했는데 계단이 위아래로 나 있었고요. 뭐 몇 년 동안은 사용하지 않았던 듯 먼지가 이렇게 뽀얗게 앉은 그런 계단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저도 갑자기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들어가 봐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무작정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휴대폰 후레쉬로 계단을 비추면서 하나하나 올라가는데 반층 정도 올라갔을까? 위에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하는 기괴한 소리가 의자에서 나는 듯한 삐걱거리는 소리 같기도 했고 아니면 녹슨 쇠부품을 돌리는 것 같은 그런 소리기도 했어요. 순간적으로 올라던 발걸음을 멈추고 후레쉬를 천천히 올려서 위층을 비췄습니다. 위층의 계단 끝에서 무언가가 쪼그려 앉아있는 거예요. 비상구 표시로 되어 있는 초록 불빛 아래에서 뭔가 이렇게 무릎을 껴안고 쪼그려 있는 듯한 실루엣이 비추는데 뭔가로 막 덮여 있었던 기억이 나요. 그걸 자세히 다가가서 보고 싶었는데 이미 공포감에 다리는 얼어붙어서 꼼짝할 수가 없고요. 들리던 그 기괴한 소리는 그 형태가 내고 있는 듯 했습니다. 계속해서 그 기괴한 소리가 멈출 생각은커녕 이제 점점 더 크게 그리고 빠르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다 뚝 소리가 멈추고 제가 그 형태에 눈을 떼지 못하고 서 있는데 그게 서서히 고개를 들기 시작했어요. 정확히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주변 시야가 점점 트이고 어두운 곳에 있다 보면 좀 눈이 익숙해지잖아요. 어두운 부분에 있는 것도 점점 잘 보이게 되는데 얼굴을 보게 됩니다. 눈은 흰자가 없이 검은색으로 가득 덮여 있었고요. 거의 없다시피 코는 눌러 앉아 있었고 그리고 절 보면서 씩 웃고 있는데 그 입이 어딘가 너덜너덜한 상태로 찢어질 듯 웃고 있었어요. 그냥 정말 괴물 같은 형태였어요. 약간 그 옛날에 장산범 아시죠? 그것처럼 몸이랑 얼굴이 먼지로 떡이 진 털로 이제 뒤덮여 있었던 거예요. 성별을 알 수 없을 만큼 얼굴도 너무 뭉개져 있었고요. 그 소리가 다시
그런 소리가 다시 나더니 제가 너무 무서워서 막 식은땀이 뻘뻘뻘 나기 시작했고, 머리로는 당장 여기서 나가야 된다, 나 여기 있으면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몸은 꼼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진짜 미치겠는 거죠. 막 눈에서 눈물이 막 줄줄 나기 시작하고 막 몸은 덜덜덜덜덜 떨리기 시작하는데, 그때 그게 서서히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일어설 때마다 뭔가 까드득 되는 관절이 뒤틀리는 소리가 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도 계속 끼깃끼깃 거리는 그 소리는 계속 나고 있었고요. 그렇게 전부 일어섰을 때 갑자기 바닥을 기기 시작했어요. 같은 자리를 빙빙 돌면서 머리를 좌우로 까딱까딱 거리는데 그 모습이 너무 기괴한 거예요. 그 끼깃끼깃 하는 소리는 어느새 거의 꺽꺽대는 듯한 소리가 됐고요. 예. 숨이 넘어갈 듯이 약간 이런 소리로 변해 있었고요. 미친 듯이 그 자리를 막 돌기 시작한 거예요. 저도 돌아버릴 것 같았고, 이제 그러다 공포감도 좀 익숙해지는 듯한 건지 몸이 점점 움직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예. 손발이 싹 하고 피가 돌아오는 듯한 느낌? 그래서 한쪽 손가락을 까딱 움직여보고 눈은 거기서 떼질 않았어요. 근데 그게 제가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눈치챈 건지 빙글빙글 돌던 움직임을 뚝 하고 멈추더니 고개를 휙 돌려서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예. 이대로 위험하겠다 싶어서 저는 미친 듯이 뛰어내리기 시작했어요. 그런 동시에 그것이 까드득대는 소리를 내면서 계단을 내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러면서 저를 쫓아오기 시작했어요. 예. 그러다 몸이 제대로 안 풀린 건지 다리에 그만 힘이 풀리면서 계단에서 우당탕탕하고 넘어졌어요. 제 코앞까지 그건 다가오고 있었고요. 정말 체감상 한 0.5초 만에 초인적인 힘으로 그냥 그 상태에서 거의 기다시피 네 발을 뛰쳐나가서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예. 문에 등을 지고 이렇게 서 있는데요. 문을 2번 쿵쿵 치더니 조용해졌어요. 그렇게 몇 초가 좀 흘렀을까? 정말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조용해졌어요. 다시 문을 열 용기는 절대 나지 않았고요. 그냥 그 자리에서 전 다리에 힘이 풀려서 털썩하고 주저앉아 버렸고 눈물만 계속해서 흘렸습니다. 뭐 이게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고 뭐 그거의 정체는 뭐고 여기 왜 이런 게 있는 건지 도저히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자 사장님의 경고가 생각났습니다. 무언가를 알고 있다라는 직감에 머리를 스쳤고 사장님을 기다리기로 했어요. 하지만 그것의 존재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밀린 주문이었던 거죠. 그 사건이 있고 난 후 몸에 먼지를 가득 뒤집어 쓴 채로 카운터에 이렇게 들어왔는데 한 주문이 3개 정도가 밀려 있었어요. 네. 시간이 얼마나 지난 거지 싶어서 시계를 딱 봤는데 정작 지난 시간은 한 20분 정도? 정말 안에서는 1시간은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한 손님이 밀린 주문이 오지 않으니까 카운터로 왔는데 이제 먼지만 가득 뒤집어 쓴 저를 보고서 조용히 자리에서 가서 기다리시더라고요. 불쌍해 보였나 봐요. 아무튼 이렇게 먼지를 좀 툭툭 털고 일을 다시 시작했어요. 저도 거의 뭐 혼이 나간 상태로 그냥 어떻게 일했는지 모르게 일이 끝났습니다. 일을 하면서 날이 밝고 점점 손님도 한두 명씩 늘어가기 시작하니까 무서운 건 좀 사라지고 그렇게 오전 알바를 교대 후에 긴장이 좀 풀려서 잠이 오기 시작했어요. 사장님이 오후에 오실 때까지 저는 카운터 앞 자리에 앉아서 잠을 잤습니다. 그렇게 잠을 자던 저한테 사장님이 와서 저를 깨우기 시작했어요. 리바야 왜 이렇게 자고 있어? 퇴근 안 하고. 사장님이 얼굴을 보자마자 울음이 터질 것 같았어요. 오. 물그락불그락 거리면서 울상을 짓고 있는 저를 보더니 사장님이 왜 그러냐면서 놀라면서 물은 거죠. 저는 서운함, 억울함, 무서움 이런 것들이 좀 섞여서 거의 뭐라고 알아듣지 못할 정도로 이제 꺽꺽대면서 사장님한테 계단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예. 여기 이제 이런 식으로 거의 애들처럼 우는 거예요. 일단 사장님께서 진정하고 말하라면서 그 물을 저한테 주고 제가 좀 진정을 한 상태로 자초지종을 설명했죠. 얘기를 다 들은 사장님이 제 등짝을 한 대 팍 때리면서 그러니까 들어가지 말라니까 왜 들어가서 이 밥팅아 오. 뭐 많이 순화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 그래도 다치진 않아서 다행이네 이러는 말과 함께 어딘가를 전화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선 저한테는 오늘은 출근하지 말고 집에서 쉬라고 하면서 집에 들어가라 하셨어요.
이게 저는 그 다음날 밤에 다시 출근을 해야 하니까 그날은 출근을 못했고 다음날 밤에 다시 출근을 했을 땐 사장님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고요. 네. 저랑 같이 담배를 태우면서 사장님이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사장님이 5년 전 여기를 처음 인수하셨을 당시에는 저 문이 나무문으로 되어 있으셨대요. 나무문 하나에 그냥 부적만 하나 덩그러니 붙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미관상 보기도 좋지 않고 사장님은 미신, 귀신 이런 거는 믿지 않는 성격이셔서 기분 나쁘다 이러면서 그냥 부적을 떼버리시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내부도 들여다봤는데 그냥 안 쓰는 비상계단 같은 통로가 나와서 건물 내에 쓰지 않은 통로인가 싶어서 별 생각 없이 닫고 운영을 하셨다고 해요. 그때부터 사장님께도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장사라는 건 일명 오픈빨이 존재를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사가 하루하루 적자만을 찍는 거예요. 분명 잘 정리해둔 물건이 하나씩 툭툭 떨어지기 시작하고 새 제품이라서 이상이 없을 만한 키보드나 마우스 같은 게 갑자기 대량으로 고장이 난다던가. 그렇게 사장님이 야간에 혼자 근무를 하고 계실 때 그 사건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손님은커녕 파리 한 마리도 안 보이는 그런 가게에서 매장 정리를 해야겠다. 그냥 오늘은 접고 집에 가서 쉬자 라는 생각으로 이것저것 청소랑 정리를 하고 있는데 그 나무문이 끽 소리를 내면서 힘없이 열렸답니다. 문고리가 고장났나 싶어서 다시 문을 닫으려고 문에 다가가는데 바로 제가 들었던 삐걱대는 소리, 예. 뭔가 녹슨 쇠가 뒤틀는 듯한 소리가 나기 시작했어요. 당시 사장님도 들어가서 이게 무슨 소리인지 확인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휴대폰으로 안쪽을 이렇게 비추셨대요. 근데 올라가는 계단 쪽에 뭔가 엎드려 있는 형태가 보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뭔가 서서히 움직이는 듯한 느낌에 사장님이 핸드폰 액정 밝기가 아닌 후레쉬로 변경을 했고 제가 봤던 그게 잔뜩 웅크린 상태로 사장님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고개를 좌우로 까딱 까딱 거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끼익 거리는 소리는 계속해서 내고 있었고요. 사장님이 그것을 보고 바로 주저앉아 버렸고요. 사장님이 몸이 덜덜덜 떨리고 있는 그때 사장님이 일단 이 문을 닫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예. 그렇게 문을 닫으려는데 그게 미친 독도로 문에 달려들기 시작한 거예요. 다행히 문은 닫았는데 안에서는 미친 듯이 쿵쿵대고 나무문을 막 긁기 시작한 거예요. 1시간가량을 그렇게 문 앞에서 대치를 하면서 막고 있었다고 해요. 그렇게 그 소리가 멈추고 사장님은 우선 가게에서 나가야겠다는 생각에 밖으로 뛰쳐나가대요. 가게고 뭐고 그냥 덜덜덜 떨면서 밖에서 날이 밝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담배를 계속해서 피면서. 그렇게 해가 좀 뜨고 날이 밝아오니까 마음도 조금 안정이 되셨대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생각밖에 안 들었대요. 그래서 마음 같아서는 여기 당장 뜨고 다른 곳으로 가게를 이전하고 싶은데 당시 사장님 나이가 20대 중후반 정도셨대요. 사장님이 빛을 내서 겨우겨우 차린 이 PC방을 이 조건보다 좋은 곳을 찾기도 쉽지 않았었고 단골 손님이 조금 이제 잡히기 시작하는데 어디론가 가기에는 또 리스크가 너무 컸던 거죠. 당시에는 귀신이란 건 없고 미신이란 건 존재하지 않다고 생각하던 사장님은 이때 이후로 귀신의 존재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사장님은 용하다는 무당을 찾기 시작해요. 신당을 막 돌아다니기 시작해요. 여기저기 돌아다녔는데 그렇다고 할 성적을 별로 내지 못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냥 진짜 마지막으로 한 곳만 더 가보자 라는 생각에 어느 신당에 딱 발을 디뎠는데 무당이 한 분 딱 보이시더래요. 정말 잔머리가 하나도 보이지 않게 뒤로 머리를 쪽집고 있었고요. 청록색이랑 빨간색으로 된 한복을 입고 한 40대, 50대 정도로 돼 보이는 아주머니셨다고 해요. 그 뒤로 재단이 이렇게 있으니까 조금 움츠러들어서 신당에 딱 발을 디디려고 하는데 갑자기 무당이 사장님께 딱 한마디를 합니다. 장사 접어. 사장님이 네? 라고 되물었는데 똑같이 말씀을 해요. 장사 접으라고. 너 거기서 계속 일하면 죽어. 여기다 싶었던 사장님은 계속 집요하게 묻기 시작했대요. 그게 무슨 말이냐 이랬는데 그 무당이 네 가게에 있는 그거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해서 사장님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어떻게 얻은 가게인데 접을 순 없다. 이렇게 한참을 무당이랑 실랑이를 좀 하다가 무당이 한숨을 푹 쉬더니 잘 자던 귀신을 네가 깨웠으니까 하나만도 하지. 그러니까 부적을 왜 떼? 이러면서 버럭 화를 냈대요. 처음에 인수받고 그 나무 문 앞에 있던 부적, 그걸 사장님은 정말 대수롭지 않게 떼었는데 그것 때문에 화가 난 거죠. 사장님이 가게를 그만둘 순 없습니다. 어떻게 방법이 없겠냐라고 하면서 그 무당한테 싹싹 빌면서 도와달라고 했대요. 무당이 혀를 한번 짧게 차더니 우선 문부터 바꿔 튼튼한 문으로.
근데 자기는 거길 들어갈 용기가 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 어쨌든 문을 바꾸려면 문을 다시 떼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말하려는 순간 무당이 이번 주 일요일 오후 1시에 받고 이렇게 딱 지정을 해주시더랍니다. 그렇게 사실 좀 반신반의라 하면서 일요일 오후 1시가 됐고 사장님은 업체를 불러서 문 교체를 시작했어요. 남은 문을 뜯어내고 철제로 되어 있는 튼튼한 문을 뜯어낼 땐 진짜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대요. 다시 또 보지 않을까 싶어서 너무 무서웠대요. 근데 그렇지는 않았다고 해요. 그냥 정말 먼지만 덮인 계단만 있을 뿐 그녀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고 해요. 그렇게 문 교체가 끝나갈 즈음엔 무당이 가게에 도착했습니다. 잘 달았네. 잠금 장치는 밖에서 열 수 없도록 안쪽에 달아 라고 했대요. 무당은 그렇게 말을 하곤 문 안쪽에서 뭔가 분주히하고 나왔대요. 그리고 나서 계단 앞에서 부작 한 장을 태우고 나오셨다고 해요. 사장님이 좀 궁금을 하니까 문 안쪽에서 뭘 하는 거지? 했던 사장님이 안쪽을 딱 들여다보셨는데 문 한쪽이 빼곡히 부장으로 덮여 있었대요. 그러면서 무당이 하는 말이 열지만 않으면 별일은 없을 거야. 그렇게 안쪽에서 문을 잠그고 문을 닫으니까 정말 거짓말같이 사장님도 공기가 달라지는 느낌을 받았대요. 좀 무겁고 축축했던 공기가 약간 에어컨이나 제습기를 튼 것 마냥 상쾌하고 좀 가벼워진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무당한테 연신 꾸벅 인사를 하면서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문에 출입금지란 글씨를 써서 붙여놨다고 해요. 사실 손님들이야 그런 문에 관심도 없을 거고 지금까지 뭐 열어볼 시도조차 안 했고 다른 근무자들도 경고는 했긴 했지만 지금까지 열어봤던 사람이 없었는데 그 처음이 저였다고 해요. 다행히 그 뒤로 바로 그 무당한테 연락을 드려서 조치는 취해뒀으니까 걱정은 하지 말라고 말씀했는데 그런 일을 겪고 그런 곳에서 일을 하는 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저는. 네, 도저히 거기서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한테 양해를 구하고 그 달까지만 일을 하게 돼요. 사장님이 편의를 받아서 퇴직금도 받고 실업급여도 받으면서 3개월 동안 열심히 백수 생활을 하니까 좀 많이 괜찮아지게 됐고요. 오히려 지금은 무서운 걸 즐기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뭐 그게 무슨 존재였는지 어떤 사연을 가지고 있던 건지는 전 아직까지도 몰라요. 좀 찝찝하게 끝난 이야기일 수는 있는데 그때 당시에 그렇게 자세히 알아볼 만큼 제 멘탈이 강하지도 않았었고 뭐 그냥 그 당시에는 그냥 그곳에서 빨리 탈출하고 싶었어요. 기억에서 잊고 싶었고 그래서 저는 아무것도 물어보지 않은 상태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제 이야기는 끝나게 됩니다. 근데 이 존재가 도대체 뭘지가 궁금하긴 하네요. 저도 너무 궁금해요. 네. 근데 그 당시에는 정말 정신이 없었어요. 그냥 빨리 나가고만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게 뭔지 왜 있는 건지 그런 걸 생각할 겨를이 없이 그냥 나와버렸어요. 아니 솔직히 이게 네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생긴 거를 다시 한 번만 정확히 한번 묘사를 해주세요. 한번 유추를 해볼게요 제가. 그러니까 얼굴에는 털이 없었고요. 이제 머리라고 하나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제 먼지랑 뭔진 모르겠지만 떡진 털이 온몸에 전부 덮여 있었어요. 이게 짐승인지 사람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서 있는 모습이나 이런 거는 사람 같은데 또 이렇게 모습을 보고 있자니 절대 사람이라고 볼 수 없는 그런 형태였고 눈은 흰자가 없이 그냥 까만색으로만 가득 채워져 있었고 코는 그냥 완전히 누가 뭉개놓은 것처럼 거의 없다시피 뭉개져 있었고요. 입은 조금 뭐 찢어진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좀 너덜너덜해진 상태였어요. 그냥 그런 상태로 저를 보면서 씩 웃고 있던 그 모습만 아직까지 좀 생각이 납니다. 그냥 한번 유추만 해보자면 일단은 짐승화가 된 악귀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거든요. 악귀들 중에서도 자꾸 나쁜 짓을 계속했던 악귀들은 짐승처럼 변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악귀라고 해가지고 사람 모습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널 죽일 거야 뭐 이런 개념보다도 그냥 네네. 짐승 마냥 막 생각조차도 없고 단순히 목격한 내가 쳐다본 저 상대를 죽여야 되고 해야 된다 이런 생각만 가진 귀신들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거지 않을까도 싶네 보니까. 방금 좀 소름 돋았어요. 왜요? 와 몰라요. 갑자기 이렇게 싹 쏟아졌어. 일단은 리버님께서 네네. 그 당시에 그런 거를 목격을 하시고 그리고 사장님도 네네. 목격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잊혀지지 않는 그런 이야기일 것 같아요, 리버님. 그리고 네, 또 한 가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레전드라고 생각을 했던 게 뭐냐면 성대모사를 배우셨나요? 혹시 어디서? 효과음 같은 거 배우신 적이 있으세요? 아니요. 타고나셨네. 진짜로 시들모에서 감사합니다. 반응 좋으셨던 분들 공통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효과음을 잘 내세요. 그때 당시에 들었던 소리를 아. 예를 들어서 거기서 끼기끼기 소리가 났어요가 아니라 끼기끼기 이렇게 해야지 듣는 분들은 더 상상이 잘 된단 말이에요. 제가 하면서도 그 소리를 따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게 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단순히 이런 소리였던 것 같다라고 요청을 해본 거지. 정말 그냥 사람이 낼 수 없는 듯한 소리? 그러니까 입에서 나오니까 너무 불쾌한 골짜기? 같은 느낌이더라고요. 아무튼 어떤 분이 리버님이 리버 소리가 났다고 비슷하네요. 리버 소리랑 스타크래프트 리버 소리랑 비슷하네요. 잠깐만 어떤 시청자분이 또 유추를 한번 해주셨는데 혹시 불에 탄 네. 느낌이었나요? 아니요, 불에 탄 느낌은 아니었고요. 그냥 떡진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저도 어두웠기도 했고요. 물론 이제 그 얼굴은 너무 생생하게 기억나는데 이게 불에 탄 느낌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털로 덮여 있었던 거랑 떡져 있었다? 그냥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안 씻어서 뭔가 그런 어. 느낌이기도 했고요. 안 씻어가지고 떡졌네. 털이 털 관리를 안 했네. 그러면 요 PC방 정확히는 네네. 모르겠지만 큰 지역만 말씀 가능하세요? 뭐 서울이면 서울 뭐 이렇게 뭐 경기도 성남입니다. 가깝네? 우리 집에서? 더 이상 파진 않을게요. 아직도 장사하고 계실 수도 있으니까. 아, 지금은 접으셨어요. 접었어요? 네, 지금은 딴 곳으로 이전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욕심 한번 내볼까요? 근데 경기도 성남 어디? 그건 얘기 안 되겠죠? 아무래도 딴 곳도 그치. 등산하는 왜냐면 지금 이런 얘기 하더라도 성남 전체 PC방을 다 돌아다니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출입 금지 찾으려고. 아이고. 그럴 수 있어. 네, 맞아. 딱 여기까지. 경기도 네네. 성남. 어차피 성남 사시는 분들도 많을 테니까.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리버님 이렇게 늦은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또 소름 끼치게 이야기 잘 들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레전드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왜 이런 존재가 PC방에 있을까는 상상이 좀 잘 안 돼요. 다른 곳도 아니고 뭐 어떤 산도 아니고 아니면 뭐 어떤 곳도 아니고 왜 하필 PC방 비상계단 쪽 그런 쪽에 있을까. 야 이거 참 알 수가 없는데 혹여라도 여러분들 이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 중에서 리버님이 묘사한 그 모습을 보고 이거는 어떤 귀신인 것 같다, 어떤 존재인 것 같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댓글로 꼭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어떤 존재인지 유추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PC방 가지 마세요. 감사합니다.